이 마을을 소개하는 프롤로그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게 도그빌이라는 마을이에요. 근데 무슨 칠판에다가 이렇게 선으로 찍찍 그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항상 영화 분석은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그냥 저의 하나의 해석이지 제가 어떤 정답을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해석의 프레임은 실은 성경이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정말 대놓고 너무 그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주인공의 이름이 그레이스잖아요. 그레이스 영어로 은총이잖아요. 은총은 보통 신의 은총이잖아요. 그레이스의 아버지가 누구야? 갓 파더잖아요. 갓의 딸 그레이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갓이 마지막까지 살려주는 존재가 누구야? 모세잖아요, 모세. 그게 뭘 말할까? 그 프레임으로 봐도 영화가 해석이 가능해요. 그 신의 은총, 어떤 뭐 예수님을 상징할 수도 있고 신의 은총으로 인간에게 기회를 주는데 점점 타락해가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결국 포기하고 다시 모세를 통해서 그 마을에 새로운 기회를 주는 그런 프레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프레임으로 해도 참 재밌겠다 했지만 그쪽으로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저는 심리 쪽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가 이 마을 자체가 세트장인 거는 여러분들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위선의 공간이에요. 서로가 다 좋은 사람인 척하지만 서로 눈치 보고 남들하고 비교하고 착한 척하고, 이게 현대로 따지면 어떤 공간이냐? SNS야.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중요시하고 나의 일상을 SNS에 공유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눈치 보고, 그래서 착한 척, 잘 사는 척, 좋은 척 하면서 살고 있는 위선의 공간. SNS가 그런 곳이잖아요. 또 하나는 비밀이 없는 시골 동네. 이런 프레임도 가능해요. 감독이 자, 니들이 원하는 자극 점점 더 자극적이 될 거야. 자, 이게 낯솔이야. 여기가 솔로 나라야. 그래서 니콜 키드만은 솔로 나라에서 빌런이 된 거야. 그래서 그 빌런이 나중에 수레바퀴를 메고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 보면서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 공간. 그리고 이거는 조금 억지스러운 분석일 수도 있는데, 나는 이 처음에 이 지도가 나오는 게 그게 뭘 연상시키냐면 그 돼지나 소의 고기 부위, 뭐 여긴 뭐 등심, 여긴 뭐 안심, 여긴 뭐 족발, 그리고 여기 뭐 들어오는 건 입이고 여기 나가는 거는 뭐 이렇게 뭐 배설물들. 나는 솔직히 그 느낌이 계속 들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혼자만의 느낌이야.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떤 그 너네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를 수 없으면서 그렇게 착한 척 위선을 떨고 사는 모습들이 참 가관이구나. 나는 그런 구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도그빌이 말 그대로 그 개 같은 동네잖아요. 그리고 그 도그빌에서 마지막에 살아남는 게 또 모세고, 모세가 심지어 개야. 인간의 어떤 본능을 거스르고 위선적으로 사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엇이 인간적인가? 위선이 인간적인가? 아니지. 인간이 어떤 동물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그런 위선 속에서 마치 모두가 다 행복하고 착하게만 살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풍자를 애초에 이 세트장으로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도그빌이 참 좋은 영화고 재밌는 영화인 이유가 이 세트장에 대해서도 벌써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프레임에서 그 그레이스, 모세, 그리고 갓파더 이런 이름들 자체가 너네가 하고 싶으면 종교적으로 해석하십시오. 또 담겨놨어. 종교적으로 하려면 해. 모든 건 다 위선과 가식의 공간이니까. 이거는 그냥 영화 세트장이고, 결국 그레이스가 밧줄에 묶여서 쇠사슬에 끌려가는 거는 관객들 니들이 더 자극적을 원하는 거잖아 라는 것도 담고 있지. 일침을 가하고 있군요. 도고비라는 마을의 슬픈 이야기. 그래서 로키 산맥에 위치한 오래된 폐광, 이쪽에 이제 폐광이 있고요. 막다른 국도 끝에 마을이 있었는데 주민들은 착하고 마을을 사랑했고, 중앙로의 이름은 느릅나무길. 여기 이게 ELM 스트리트 느릅나무 길인데, 웃긴 건 존재하는 게 없거든. 다 위선의 공간이라. 근데 그냥 딱 말해요. 느릅나무 길이지만 느릅나무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느릅나무라는 게 푸근한 그런 느낌의 나무잖아요. 뭔가 인간적이고 정이 깊은 따뜻한 사람들인 척하지만 알고 보면 다들 척하는 인간들, 위선의 공간이지. 자기 SNS에는 무슨 봉사활동하는 봉사왕, 뭐 아니면 무슨 공주, 아니면 뭐 멋쟁이 해서 막 자기 포토샵을 해갖고 막 근육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얼굴 해갖고 그렇게 해놓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느릅나무 길이야. 막 가족들이랑 행복한 모습 찍어놓는데 알고 보면 이혼 위기고 애들하고는 맨날 싸우고 자기가 인생을 존경받는 그런 큰 가치관을 인스타에다 박아놨는데 알고 보면 그게 느릅나무 길이야. 그 겉으로 번지르르한 속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들의 공간이죠. 그 중에서 톰의 집이 그나마 내세울만 했는데, 다들 이제 판자촌인데 그나마 내세울만 한 거는 우물안 개구리 중에서 우물안 개구리의 왕인 셈이죠. 평수가 크죠. 집도 크고 평수도 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톰의 아버지는 또 나름 옛날 의사 출신이기도 했고, 가벼운 라디오 음악에 취해 있는 라디오 음악이군요. 그리고 토마스 에디슨의 집, 톰, 남자 주인공이에요. 톰은 라디오를 들으려고 하고 있고 아버지는 들으려고 하고 있지 않아.
라디오는 세상에 대한 간접 경험이지. 여기서 톰이라는 인물은 이상주의자? 실제로는 겁 많은 지식인? 겁 많은 유선자거든요. 아버지는 라디오를 듣기 싫죠. 그리고 읽고 있는 게 책이 톰 소여의 모험이야. 마침 자식이 톰인데 여기서 이제 톰 소여의 모험이죠. 이것도 풍자적이라고 느껴지는데 톰 소여의 모험은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쯤 읽어봤을 책이잖아요. 모험을 상징하는. 근데 이 마을에서 외부 실제 사연은 듣고 싶지 않은, 말 그대로 어떤 젊었을 때 이상 속에 그냥 살고 있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걸 좀 풍조하는 게 아닌가? 저 아들이 이 영화 속의 이제 남자 주인공인데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럴듯한 외부 얘기는 엄청 들어. 트렌드에 민감해. 아들 이 톰은 그냥 백수로 지내면서 자칭 작가, 뭔가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세상과 부딪혀 본 적이 없는, 그러면서 인스타로는 그럴듯하게 게시물들을 올리는 그런 인간이죠. 저 공간은 이게 그러니까 인스타로 생각하면 돼. 잘난 척하는 인스타 속의 사람들로 생각하면 돼. 가식의 공간, 위선의 공간이니까. 아직은 자질구레한 자료들을 큰일 작은 일로 분류해서 서랍에 모아두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도움되는 일이 아니야. 일을 하고 있는 자신에 취해 있는 상태지. 그렇게 이제 톰은 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태, 뭐라도 된 그런 사람, 별 볼 일 없는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사람에게 열등감을 자극하고 여기서 뭐라도 된 양 살아가는 그런 존재죠. 그리고 여기 이제 마을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제 보여지는데, 장애인 딸을 데리고 사는 어머니 올리비아, 그리고 톰은 사람들에게 회의를 소집합니다. 여기 이제 올리비아는 톰을 굉장히 대단한 지식인이라고 생각하고 깍듯이 모셔요. 그렇지만 이 뒤에서 나오는 어떤 폭력에도 끌려가지, 약하다고 해서 악하지 않은 건 아니다는 거를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는 이름은 하느님의 길, 마치 언어의 유의지만 어떤 신이 존재하는, 신의 뜻을 따르는 곳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신이 원하는 건 없는, 종교적인 비판도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니들이 하느님을 믿으면 뭐하냐, 하느님의 뜻은 하나도 안 따르고 있는데, 야 하느님이 언제 니들한테 그런 짓 하라고 했냐 라고 일부 부패한 그런 사람들에게 일침을, 풍자를 하는 그런 게 담겨 있을 수도 있겠죠. 글쓰기를 미루는 핑계로 마을에 도덕적인 개선이 시급한 양, 수시로 주민회의를 수집했다. 그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그리고 누군가에게 위선적이고 본인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위선적이면서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존재죠.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선하다, 남들을 가르쳐야 된다. 정작 자기는 이룬 게 하나도 없으면서 인스타 속에서 굉장히 잘난 척 도덕적인 문구들을 갖다가 쓰면서 정작 본인 인생은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사람들. 이 영화가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척이라는 인물, 자네 도덕 강의는 필요 없지만 안 가면 베라가 들들 볶겠지. 척과 베라는 부부예요. 이 마을의 부부고 어린 자식도 있고, 척은 성실하게 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나오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개가 보이지 않아요. 개가 보이지 않아. 근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연기해. 저 뼈 누가 줬어? 고기가 붙었잖아. 이 개는 인간의 본성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들이 위선을 떨고 있느라고 무시하는 인간의 본성, 가식을 떠느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억압해 놓은 인간의 본성을 더 억압하고 무시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제이슨은 꼬마거든요. 고기가 얼마나 귀한데 또 그랬다가는 칼을 뺏길 줄 알아. 힘을 뺏어간다는 얘기겠지. 걔는 배가 고파야 도둑을 지킨다. 그래서 뭐 도급일에 무슨 도둑이 있냐. 근데 이 사람 척은 그 어떤 가부장을 상징하기도 해요. 가족을 지키는 존재,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것 같아. 톰은 글을 쓰는 것도 아니었으나 나름대로 바빴다. 의미 없는 시간들로 시간을 죽이고 있지. 뭘로 시간을 죽이고 있어요? 정신승리, 패배감에서 벗어나는 거, 뭔가를 하고 있는 상태에 머물기 위해서 이것저것 의미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래서 이렇게 위선 떨면서 정신승리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까. 남들 눈엔 노는 것 같아 보여도 그는 캐고 있었다. 바위보다 단단한 껍질 속에 파묻힌 인간의 영혼이라는 영롱한 보석을. 이거 지금 굉장히 돌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마사라는 인물이 또 나옵니다. 톰의 지시에 따르는, 빈 껍데기밖에 없고 위선적인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따라서 종을 치고 오르간을 연주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또 세트장이 굉장히 재밌는 게,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밑에 글씨로 써 있어요. 이게 구스베리, 그런 야채 같은 건가 모르겠어. 풀 같은 건가 봐. 흙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인물이 하나씩 나오고, 여기서 이제 바깥에 왔다 갔다 하는 또 차량을 운전하는 또 운전수도 있고요. 이 사람은 항상 이 마을 바깥과 여기 안을 왔다 갔다 하는 실은 기회주의자 같은 그런 면을 상징하죠. 그래서 뒤에서도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면을 보이고요. 7시에 종일 치면
톰이 친구인 빌과 장기를 둔대. 빌은 말 그대로 열등감에 사로잡힌 인간. 굉장히 모자란 사람이죠. 자기가 기술자가 되기엔 모자라니.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열등감과 좌절해 있는 상대인데 톰은 가가지고 한 번 더 또 지게 하러 가요. 그리고 그 가는 이유는 빌의 누나 리즈 보러. 여기서 매혹적인 곡선미는 달콤하고도 고통스러웠다. 리즈는 톰의 마음을 알면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 마을을 떠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고 질투심에 사로잡히는 인물이죠. 톰이, 여기 톰이거든요. 여기 요즘에는 그 로버트가 되셔서 비전으로 많이 더 유명하죠. 장기도 자고. 야, 장기로 비전을 어떻게 이기냐. 벌써? 이 말은 또 지기 싫어. 근데 거기서 그 두는 거를 또 거절할 수가 없어. 두자고 하면 또 거절하지 못하고 늘 그렇듯 안 둬보려고. 패배감을 또 느끼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대로 괜찮은데. 근데 톰은 이 주민회의가 너무 중요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도덕 강의를 하고 이러거든요. 여기서 말도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을 쓰지. 수용의 미덕을 일깨운 신뢰로서 어떤 선물 같은 게 좋겠지. 수용의 미덕. 그래도 어쨌건 그렇게 이제 또 한 번 패배감을 안겨주고 떠납니다. 그렇게 이제 챕터 1으로 넘어가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지. 톰이 총소리를 듣고 그레이스를 만나다. 드디어 이제 그레이스의 등장입니다. 톰이 느릅나무 길을 지나서 가시과 위선을 지나서 사람들에게 이제 수용이라는 거를 가르쳐야 되는, 본인의 삶에 의미가 없으니 남을 탓하거나 아니면 남을 가르치려 들거나 하면서 의미를 찾는, 본인의 삶이 의미가 없으니 인스타를 통해서 마치 그걸 통해서 어떤 도덕적인 일을 하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아니면 잘나게 보이면서 의미를 찾는 그런 모습들이지. 톰이 총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였지만 그걸로 끝. 총소리를 듣고 그게 별일이 아닌 것 같아서 실망했어. 톰은 무슨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이죠. 지금 현재의 자신이 불만족스러운, 금세 좋아하는 몽상에 빠져들어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작가로 유명해진 자신. 톰은 유명해지고 싶은 거지 어떤 글을 쓰거나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야. 유명해지고 싶은 이유는 뭐야? 자기의 선하고 지적인 거를 세상에 알리고 싶을 뿐이야. 그냥 인스타 중독 같은 인간이죠. 그렇게 자신을 포장한 거에 사람들은 또 현혹돼서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하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가니까 그냥 같이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저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눈을 감아버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 마을 안에 살고 있는 거지. 영혼의 정화를 설파하여 수많은 독자들을 감화시키고 인류 앞에 새 삶을 제시했다. 대단한 인간이 되는 거. 세상 사람들을 다 나의 어떤 지식 앞에 무릎 꿇리고, 지금 여기서는 딱 방금 장기 뒀던 빌밖에 못 무릎 꿇려.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 하지만 한 명 매일 그렇게 승리감에 도취되는, 뭐라도 한 것처럼 매일 승리한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게 대단히 설득적인 테크닉으로 사람들을 막 다 감화시키는, 그렇게 상상을 혼자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이럴 시간에 글을 쓰면 더 나을 텐데. 모세가 짓고 있어요. 여기 실제로 개가 안 보이지만 개가 있는 거야 지금. 그 개 앞에 있는, 아까 저렇게 고기가 붙어있어? 하면서 그 제이슨이라는 그 남자아이, 좀 뚱뚱한 남자아이를 아까 척이라는 그 나무를 지고 있던 그 아저씨가 그 제이슨이라는 남자아이를 막 혼내잖아요. 누가 걔한테 저렇게 살이 붙은 뼈다귀를 줬어? 하고 막 혼냈단 말이야. 그 뼈가 붙은 뼈다귀를 훔쳐먹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니콜 키드만, 그레이스의 옷이에요. 이 털옷. 이 옷도 상징이 있어요. 저 옷은 외부인의 옷이야. 그레이스 본연의 옷이죠. 그러나 평소한 짖는다기보다는 으르렁거렸고. 그러니까 이제 톰이 왔다. 그레이스가 아까 살 붙은 뼈 훔치다 걸렸어. 그래서 이제 톰이 부르니까 이제 도망치는 거야. 그 산으로 가면은 죽는다. 야, 다른 길은 왔던 길로 내려가는 것밖에 없어. 근데 이제 톰은 총소리가 나고 이 사람이 도망치고 있으니까 지금 숨겨줘야겠다. 그래서 폐광에 숨기고, 누가 봐도 마피아 같은 애들이 그레이스를 찾고 있죠. 그래서 여기 뭐 도망 오는 사람 없습니다 하고 이제 사냥꾼들을 돌려보내고요. 그러면서 여기 뒤에서 보스가 어떤 여자를 찾고 있으니까 내겐 소중한 사람이라 걱정된다. 그레이스는 저쪽 뒤에 숨어 있고요. 그러면서 명함을 주고 가요. 마피아 보스가 그 처음 보는 여자 있으면 여기로 연락해 하고 보상까지 준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레이스를 지켜주고요. 톰은 또 재치 있는 말로 아름다운 도망자의 이름은 그레이스. 그녀는 도급일에 우연히 들어왔지만 톰은 운명이라고 느꼈어. 항상 운명을 추구하고 있었으니까 본인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고, 그레이스를 자기가 구원하는 것으로서 본인은 특별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해. 그레이스를 구원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함으로써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나약함을 숨기는 대신 톰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겼다. 그녀는 선물. 톰에게는 선물이고 마피아인 아버지로부터 도망쳐서 지금 이런 마을로 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월요 상담에서 했던 그런 프레임으로 한번 봐볼까요? 그 가족, 부모에게서 받았던 것, 부모에게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혼 숙녀 캠프, 저번이나
저저번 이런 케이스들에서도 가끔 보는데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하고 아버지를 부정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오죠.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옳지 못한 아니면 잘못된 방법으로 훈육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족이 존재하고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하고 독립을 하려고 애쓰지. 근데 정작 원하는 거는 어쨌건 아버지의 사랑을 원하다 보니까 어떤 공허함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맞추려 들어. 내가 어쨌건 받지 못한 사랑이 있고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착하고 선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잘 베풀면서 독선적으로 안 살고 나는 다른 사람 잘 맞추면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지. 아, 이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맞추다 보니 어느 순간 나를 착취하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결국 부모와 화해를 하면서 다시 마음이 단단해지는,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맞추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다 제거하고 다시 이제 결국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 그레이스는 자기는 개한테 주는 그 고기를 훔쳤기 때문에 나는 먹을 자격이 없다고 굉장히 높은 도덕적 이상을 얘기해요. 이게 도덕적 이상일지 아니면 그 본인의 그동안 훈육받았던 엄격함의 결과일지, 나는 개뼈를 훔쳤기 때문에 도둑질은 처음이고 그리고 나는 오만하게 자라서 엄격해야 된다. 본인을 이미 벌주려는 태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존재가, 부모의 존재가 이 그레이스에게는 하나의 죄책감으로 존재하죠. 여기서 이 그레이스가 가지는 기본적인 자신에게 엄격함, 그 이상적인 도덕관념, 그런 것들은 현실적이지 않죠. 현실적이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어야 되고 더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되고 남들에게 공감하고 남들의 이야기도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왜냐면 나는 아버지와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받아 먹고 여기서 그레이스가 나는 가족이라고는 아버지뿐인데 깽들이 내게서 앗아가 버렸다. 그게 이제 원래 아버지가 깽이라는 걸 몰랐을 때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였고 그랬다면 어느 사이가 좋았지만 성인이 되면서 아버지가 깽이라는 걸 깨닫고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 그래서 다들 선량하고 정직하고 서로 나눌 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지내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아침이 돼서 소집이 됐습니다. 톰의 도덕 강의에 주민들은 마지못해 다 모였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지. 실제로 뭐 나는 별로 거기에 동참하고 싶지만 않지만 남들이 다 가니까 에휴, 안 가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지. 그래서 뭐 수용의 미덕을 역설했고 이 안에서 뭐라도 됐냐.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진행된 논리는 허점투성. 아버지는 그래도 야, 우리 정도면 훌륭한 공동체지 않냐. 그 불필요한 위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필요를 만들지. 도덕을 외치니까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께 어울릴 수 있는 것도 저런 위선적인 애들이 누군가를 죄인 취급해버리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에게서 이제 슬슬 그런 도덕적 위선에 대해서 이제 불만들이 나오니까 톰이 아니 눈도 자기 집만 치웠잖아. 그러면서 이 사람의 어떤 치부, 너 어제 똥도 쌌잖아. 인간이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해서 키워버리니까 그게 마치 진짜 인간의 어떤 이기적, 우리가 뭔가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이 도로는 아무도 안 치웠다. 그러면 저거를 규칙을 정하면 되지. 저걸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 악한 인간은 원래 그렇게까지 자기 집 바깥에까지 치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치우자 이렇게 해서 치우는 거지. 이게 어떤 인간의 어떤 도덕성을 얘기할 게 아닌 거지. 위선적으로 하다 보면 남을 착취하거나 착취당하거나 하게 되겠지.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고. 그래서 좀 더 마음을 열고 수용하면 좋잖아요. 아, 그래. 이게 이렇게 위선적이거나 선동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말해.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도 문제가 있어. 문제를 인정해야 고칠 수도 있죠. 말 하나하나 보면 옳은 말인데 그거를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를 우위에 놓고 있는 거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지고 톰은 어제 사건 그러면서 이제 그레이스를 등장시킵니다. 이 옷이 벌써 굉장히 차별화돼 있죠. 옷이. 이 옷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녹아들지 않았을 때 입고 있고 마지막에 다시 또 이제 분리될 때 있고 중간에 몇 번 입긴 하는데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 여러모로 뭐 반대 의견도 나오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레이스를 받아주냐 마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조건부로 받아들여요. 이게 제가 이제 뭐 나는 솔로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상담을 할 때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을 가스라이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조건부로 뭘 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한다면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네가 성적에 100점을 맞으면 사랑받을 수 있어. 네가 이걸 하면 우리에게 수용받을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레이스도 굉장히 공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가족을 벗어나서 가족이 아닌 곳에서 가족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가족에게서 만들어졌던 결핍과 가족을 부정하는 그 마음으로 그 부분의 결핍을 주변 사람들, 선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어. 그런데 보통 그런 사람들은 가족들이 줄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지 않죠. 그 사람들은 애초에 사랑을 주지 않지. 조건부로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 조건부 사랑을 받으면 어때? 내가 그 조건을 맞춰야 돼요. 계속 시험받는 입장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스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여기서는. 그러면서 2주 지켜본다 라는 걸로 여기서부터 이미 우열 관계는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선한 마을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선함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부로 그레이스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톰 선생님이 그게 옳다고 하면 받아들이겠다. 여기서도 약자고 선한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약해서 잘 몰라. 톰은 지식인인 줄 알아. 여기 보면은 이분이 톰을 굉장히 어떤 선망의 눈으로 보거든요. 아우, 톰 선생님이 하시면 뭐 그래야죠. 본인이 부족한 어떤 지적인 부분을 알아보거나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진실을 아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의탁한 사람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악하지만 선해 보이는 말에 따르고 선동돼서 움직이기가 딱 좋은 사람이지. 그러면서 나이는 어려도 제가 아는 한 마음이 고든 분이니까요. 뭐 이렇게 막 선망을 한단 말이에요. 톰의 그럴듯한 사탕 발린 말에 다 돼 있는 거지. 그들은 큰 애를 베푼데 우쭐하는 사람들이 이미 여기서 이제 2주라는 기간을 주면서 급이 나뉘었어. 우리는 베푸는 존재가 된 거고 그레이스는 잘 보여야 되는 존재가 됐어요. 관계에 있어서 그레이스는 가족을 떠나서 결핍에 시달리면서 사람들에게 맞추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는 거지. 근데 그렇게 눈치를 보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하니까 나 버리지 마라는 걸 사람들은 인식하는 순간 그 그레이스를 이제 슬슬 착취해도 되는 존재로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소개를 해주는군요. 여기가 이제 올리비아, 아까 말했던 톰의 추종자지. 톰에게 생각을 의탁해버린 존재. 그리고 톰의 아버지. 모험을 꿈꾸지만 정작 라디오는 듣지 않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고요. 척과 베라는 애들이 7, 가정을 상징하고 가부장적인 책임감 있는 사람을 상징하지만 정작 본인의 욕망은 억압한 존재. 그리고 옆집은 여기가 이제 헨슨인데 값싼 유리를 비싸 보이게 만들어서 팔아. 다들 아주 그냥 선하고 착하다고 해놓고 이런 말들이 웃기죠. 값싼 걸 비싸게 만들어서 보이게 판대. 여기 맥케이라는 사람은 장님인데 마을 사람 모두가 알지만 그를 사람들이 숨기려고 집에만 박혀 있어. 벤은 가끔 창녀집을 찾는데 그걸 창피해하죠. 본인이 창피하지만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는 존재. 마사는 비어있는 목사관을 관리하지만 비어있는 그 목사관에서 저 오르간을 연주를 하는데 실제로 소리를 내지 않고 연주를 해. 이것도 종교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관은 비어있고 음악은 연주하고 있지만 소리가 나지 않아. 사람들은 들을 수 없어.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진저 자매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 형식만 따르는 위선적인 인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너네들은 안 되겠다. 싹 쓸어버려. 신의 뜻으로 그레이스가 은총을 내리러 왔으나 그 은총을 무시하고 저렇게 위선과 형식만 추구하니 야, 신이 와서 싹 쓸어버려라. 거기서 이제 그레이스도 야, 어떡할까? 총이나 맞아라. 해서 그냥 싹 쓸어버리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남는 게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남은 인간의 어떤 본성을 이끌고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바가지를 엄청 씌워. 물건을 사기 위해 읍내로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바가지를 엄청 씌우는데 흉한 인형들. 근데 이 흉한 인형들이 영화 속에서는 순수를 상징하거든요. 순수함을 상징해. 그래서 이 인형들은 깨지기 쉬워. 근데 위선자의 눈에 순수는 흉해 보여. 그 그레이스는 순수를 간직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순수하게 어떤 정말 도덕적이고 그 선한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미 톰이나 이 마을 사람들은 저거를 흉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뒤에서 그레이스가 저걸 하나하나 모은단 말이에요. 그 자기의 어떤 순수했던 것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 그게 일련의 사건으로 저게 다 깨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레이스가 한번 굉장히 좌절하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죠. 그레이스는 굉장히 순수하고 높은 도덕적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가만 놔두나? 다 맞추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서 취약해져 버리니까 호나이의 이론으로 따지면 수능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호나이 이론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스가 물어봐요. 아, 정말 사랑하는 마을 맞나요? 아까도 뭐 값싼 유리를 비싸게 판다느니 뭐 흉한 인형이나 팔면서 뭐 값비싸게 받는다더니 이게 톰도 말로만 느릅나무가 있는 거지 실제로 느릅나무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인 거죠. 산속의 아름다운 마을 같대. 역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곳. 인형들도 흉하지 않아요. 그레이스 눈에는 아직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 세상이 아직 아름답고 인형들도 흉하지 않지. 이건 어떻게 보면 순수를 간직하고 깨지기 쉬운 순수니까. 그레이스는 진심으로 이 마을을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때 여기서 도구비를 비추는 조명이 변하기 시작했다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들, 감시와 통제, 인스타 속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도덕과 선함 아니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 같은 거를 그레이스는 고지고대로 믿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레이스를 보면서 쟤 어떤 애인지 보자 하면서 감시의 역할이 주어졌지. 감시하고 저 사람을 평가하고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인간으로서 가지기가 힘든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기에 따라서 그레이스를 죽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어떤 경계와 권력들. 그래서 다 너를 주시하고 있어. 2주 동안 잘 구슬러 봐요. 사랑과 구슬러 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결국 감시되고 평가받겠죠. 그래서 속임수라도 써라. 생명이 걸렸는데 뭘 못하겠냐. 그렇게 이제 챕터 2로 넘어갑니다. 그레이스가 이 마을에 와서 육체 노동이 시작되는 상황이죠. 진저의 구즈베리 덤블. 처음에는 그레이스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자기한테 이제 일을 맡겨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지금 털옷을 입고 있죠. 아직 이방인인 상태야.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한 그런 상태. 집을 떠나왔지만 여전히 그 마음으로는 독립되지 못하고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타인을 통해서 받으려고 여기저기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는 그런 심리 상태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렇게 계속해서 집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살갑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는 거의 을이 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선함이 자신을 망치는 과정.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갈구하고 있어요. 사랑을 갈구하는 거야, 실은. 내가 일을 할 테니 사랑을 줘 라고 하는 상태지. 심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부모에게서 받았어야 될 사랑을 못 받고 부모를 거부하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 너무 높은 이상을 가지면서 부모를 거부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가식을 진심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내 부모보다 더 나를 사랑할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아이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할 일이 있을까요? 사랑을 갈구하는 상태지. 현재는 뭐 집도 없고 이게 나중에는 여기에 이제 사과가 담겨서 오고 가죠. 여기는 지금 아직 아무것도 없어. 어떤 결실도 없는 상태야.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집안일을 돕겠대 했을 때는 뭐 근데 올리비아의 엄마는 가정부 일을 하고 있고 자기의 역할에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 선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뒤에서는 없어지죠. 그런 것들이. 착취가 얼마나 편안하고 그런 걸 느끼면서 그리고 또 명분까지 있으니까 당연하게 다들 자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벤은 저 차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는 기회주의자 같은 인간. 기회가 있을 때 나는 기회주의자야 라고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었어 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기회주의자니까. 그게 이제 뒤에서도 그런 대사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맥케이 여기서는 이제 장님으로 나오고요. 장님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들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위선으로부터 눈을 감았지만 다 보이는 척하는 인간이지. 첨탑이 그 진전의 가게를 가리킨다는 대사는 왜 나왔을까? 저거에 의미가 있을 텐데. 마사는 1시간을 뜸들이다 거절을 했고 초반에는 그래서 다 거절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다들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그레이스 입장에서는 자기를 처음으로 받아준 게 이제 톰이잖아요. 톰의 지지를 얻고 처음에는 은혜를 갖고 싶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수용받지 못하는 지만 갈구하고 있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안 해도 되지만 해놓으면 좋은 일을 그러면 하겠다. 그래서 잡초를 뽑는 일로 시작을 하거든요. 잡초를 뽑는 일이 지금까지는 의미가 없는 일이었어. 여기에서 이제 그레이스가 옷을 벗었죠. 그 외투가 사라졌지. 뭐 당연히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털옷을 벗는 거는 당연하지만 영화적 장치기도 해. 지금 그레이스가 이 마을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시점이죠. 이게 그레이스 입장에서는 내가 가족이 아니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수용받았다는 그런 착각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사람들에게는 그레이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음을 본인들이 인지하게 되는 시점이지. 그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음으로써 삶이 편해지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이제 덤불을 정리하고 먹을 것도 얻어먹고
벤에겐 굳이 집안일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가 집안일을 끝내는 시간이면 칼같이 집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뭔가 이제 굉장히 야비한 인간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동안 기저귀로 잘 버텨온 준에게 간병인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장애인에게도 간병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장님 맥케이네 집에 가서도 대화 상대를 해주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에게 선의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일들이 보여져요. 여기서 마사가 오르간을 연습할 때도 페달이 다를까봐 소리도 안 나는 건반만 두드렸대. 이게 여기서는 그러면 소리도 안 나는 그런 연주가 안 되는, 소리가 없는 공간이잖아요. 형식만 존재하는. 그러면서 나를 싫어하는 척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척이 가장 끔찍한 문제를 시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척이 원래는 가장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척이 성적 착취를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척은 아이가 7이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실은 가장 멀러야 되잖아. 가족. 그렇다면 척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였을까? 족쇄 같은 거였을까? 그래서 척이 그레이스를 싫어하는 거는 자기의 욕망을 억압하는 거였을 수 있겠지. 베라가 다른데 이제 강의를 들으러 갈 때 그때 가서 너의 필요를 어필해봐라. 톰은 우쭐했다. 실은 잘 안 쓰는데 이 영화에서는 벌써 지금 2번째, 3번째 등장하고 있죠. 우쭐한 것, 우월감. 톰에게 필요한 건 우월감이에요. 빌과 가가지고 자기보다 장기를 못 두는 애한테 가가지고 계속 장기를 둠으로써 승리감, 우월감에 취해 있잖아요. 여기에 이 시골의 무식한 사람들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 같으면서 우월감에 또 적고, 그 우월감에 필요한 이유는 뭘까? 현실의 자신의 삶이 시궁창이니까. 톰은 이런 신비로운 사람, 내가 구원해준 그레이스를 통해서 사랑으로 그게 싹 피어오르고요. 그리고 그 7명의 아이들, 아킬레스도 있네 이름이.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선량한 어머니, 아버지는 성실하고 정말 묵묵히 일하는 사람, 그렇게 보이지. 그 안에 어떤 욕망이 잠재되어 있었을까. 너무 칭찬 말아요. 난 잘 울거든요. 본인이 잘 울기 때문에 남이 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부분. 뒤에서 그레이스를 혼낼 때 네가 분명히 슬프지만 울지 않으면 봐주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운다고 얘기를 해. 베라는 교수에게 수업을 들으러 가고요. 백날 수업을 들으면 뭐하냐고. 정작 본인은 그렇게 흉악한 짓을 저지르면서, 그게 이제 뒤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겠지. 그레이스는 이제 지도를 챙겨주고, 그래서 여기서 이 벤은 자기가 그 창녀 집에 가면서, 그거 아까 창녀집이라고 표현이 돼 있었잖아요, 자막에. 그걸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은 친절하군요, 로라 양만큼이나.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제대로 된 관계를 못 맺어본 사람이죠. 기회주의자고 사람과 관계를 제대로 못 맺는 사람. 근데 로라 양만큼이나 친절하군요 라고 자기의 지도를 챙겨줬는데, 이 사람을 그런 직업 여성과 비교를 하고 있어.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선의를 베풀었는데 이미 저기서도 성적 욕망의 대상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죠. 그녀는 화류계 여자죠. 그러면서 이제 각자 즐길 권리가 있으니까 창피하지 말래. 다 이해하고 수용해. 실은 저기서는 뭐라고요? 제가 왜 그런 사람이랑 비교를 해요? 그분은 돈을 받고 당신에게 친절을 판 거고 나는 진짜 친절을 준 건데 어떻게 그걸 비교합니까? 라고 솔직히 불쾌하려면 불쾌할 수 있지. 근데 이미 저렇게 비유가 되고 있어.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레이스는 자기 아버지는 마피아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자기의 편인데, 여기 나와서 이 사람들은 실은 저 사람들도 옳지 못한 일도 하고 나쁜 행동, 특히나 자신을 착취하는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사람들에게는 면죄부를 자꾸 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 이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의견이 없고 순응하고 있는 모습인 거지. 순응형으로 살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제이슨이라는 꼬마, 아까 개한테 고기가 많이 붙은 살을 줬던 조금 더 본능적인 아이, 우리 맘에 들려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이클롭스 얘기를 하는데 외눈박이 얘기는 싫대. 지금 사이클롭스 얘기도 의미가 있을 텐데, 그레이스는 이 마을에서 약간 사이클롭스인가? 외눈박이 싫어요. 두 눈이 더 이뻐요. 아줌마 눈처럼. 엄마 마음을 얻고 싶으면 내게 잘 보여야 돼요. 지금 제이슨은 이 집안의 권력 구도를 굉장히 잘 학습해가는 아이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아버지에겐 순응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또 권력적인 엄마, 잘 울고 연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리고 여기서도 서열을 확 나누고 있지. 너 나한테 잘 보여. 너 우리 엄마한테 잘 보여야 되지. 그러려면 나한테 잘 보여. 처음에 볼 때는 이런 장면들이 큰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데 나중에 이제 볼수록 이미 여기서 어느 정도 예고가 계속 돼 있구나 라는 생각들이 보여요. 그레이스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엄만 일하지 말고 공부하랬어요. 부탁한다. 여기서 그레이스가 제이슨에게, 꼬마에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눈칫밥도 많이 먹고 자라고 이 수직적인 세계관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 그거밖에 없는 아이인 거지. 아버지 척이 이제 나무를 하고 돌아가지고 너네들 전부 나가.
뭐 M이랑 똑같아. 올림푸스 산에는 어울릴 것이지. 여기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이 신화적인 이름이란 말이야. 사이클롭스가 그치 올림푸스도 그리스 신화고 애들 이름도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마을은 뭐 다 썩었고 당장 사라지den도 아쉬울 거 없고 도시에서 꿈꾸던 이상향이겠지. 다들 이게 가식이죠. 그러면서 이제 척은 한편으로는 도시건 촌이건 인간이 똑같다. 탐욕스럽지. 당신이 품고 있던 꿈을 상기시키니까. 저게 꿈일까? 욕망이 아닐까? 그레이스를 보면 자기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욕망들, 그런 부분들을 자극하겠지. 가족에게 억압된 책임감에 짓눌린 사람이겠군요. 모세도 나도 당신이 싫어. 여기서 이제 모세는 개죠. 혹시 또 개를 얘기했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2주는 빨리 갔고 그레이스는 즐거웠다. 그레이스는 사람들에게 베푸고 이 사람들의 나를 인정해주는 것, 내가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친해지고 적대적이었던 사람까지 막 마음을 얻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내가 착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그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껴. 착한 애의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 같죠? 착한 애의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 같은 마음이란 말이야. 이제 슬슬 그늘이 들이우고 있죠. 여기서 이제 장님 아저씨네 집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브리짓 성당의 창문을 봤을 때 별 감흥이 없었어. 지금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옛날에는 세상에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이 도급일에 와가지고 사람들의 위선이나 이런 게 눈을 감아버렸어. 예전에는 꿈과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가족 그 안에서 말 그대로 어떤 사랑 그리고 희망 이런 걸 다 버리고 나무만 해오는 아까 척처럼 똑같지. 성당 위치는 좋은데 뭐 창문에 토가지 못했던 것 같아. 내 어떤 세상 을 보던 내가 여기는 못 보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데야. 이게 정신승리 아니면 라떼는 이런 거를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핑계를 대죠. 나는 밖에가 안 나가서. 그레이스가 이 집에 커튼을 걷습니다. 이게 이제 그레이스는 계속 보이는 것처럼 이 블러핑을 하는 이 아저씨가 뭐랄까 좀 위선적이라고 생각하겠지. 아니 뭐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런 걸 갖고 속이나. 그냥 드러내시지. 그거 어쨌건 지금 현실을 까발려버리는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이죠. 예전에는 내가 두 눈 뜨고 세상의 진실을 바라보던 사람이야. 다 그런 아름다움을 보고 진실을 보던 사람인데 지금은 눈을 감고 보지 못하고 있죠. 모세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그게 순수한 존재라고 봐야 될까? 어떻게 보면 인간 본연의 것? 오히려 우리를 이끄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를 이끄는 존재. 무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가 우리를 이끄는 거지. 우리의 본능은 우리를 이끌죠. 본능을 억압하고 어떤 그 선함, 남들에게 잘 보임, 가능성 있는 존재,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결국 다 위선이 된다는 거야. 본능을 무시한 선함은 위선이 되고 결국 그거는 합리화로 인해서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걸 얘기하겠죠. 그레이스도 그래 나 장님이야. 그냥 장님이야. 그치. 커튼을 젖히면 이 방 안에 먼지도 보일 거고 그런 더러운 것들을 눈에 보이게 되겠지. 그러면서 야 너 그냥 가라. 가. 혼자 있고 싶으니까. 그렇게 태양이 사라졌다. 그레이스가 온 지 2주째 되는 날 마을 회의에는 정적이 감돌았고 지금 어쨌건 그레이스는 하려고 했지.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여기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야 그레이스는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폐광에 있다가 종소리를 듣고 그래서 찬성표가 다 나오지 않으면 나는 그냥 산을 넘어가겠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떠날지 모르는 그레이스에게 빵 한 덩이랑 이렇게 종이로 약도까지 그려준 이것도 이제 톰이 그려줬죠. 톰 이 새끼는 돈 안 들고 남한테 없어 보이는 거 아니면은 잘해. 이게 하나의 또 구원자 컴플렉스잖아요. 그림 솜씨는 엉망이었지만 한다고 하는 산길과 위험한 장소가 알기 쉽게 그려져 있었대. 그리고 선물은 또 있었어. 제이슨이 아끼던 주머니 칼. 말 함부로 하던 그 꼬마고 진저자매는 그 비싸게 물건 파는 사기치는 그 걔네들. 그레이스는 마사가 늘 틀리는 찬송가 18장. 거기에는 늘 틀리는 찬송가.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꼭 종교적인 해석이 아니어도 어떤 진리를 잘못 해석하고 지들 멋대로 부르는 선함을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거기에 이제 1달러의 선의가 들어있습니다. 그레이스는 저런 것들을 이제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정이라는 값진 선물.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해서 사람들에게 그 내가 갈구하던 사랑이 채워졌구나. 근데 그게 사랑이고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믿었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 착취당하고 있는 사실들이 슬슬 뒤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게 4달러도 아니고 도급일은 우정을 주었고 그렇게 여기서 다시 이제 이방인이 될지도 모르는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저 옷은 물론 이 마을을 떠나려고 하니까 입는 거지만 이방인을 상징하는 옷이고 그레이스는 처음으로 의미 있는 좌치를 남긴 것이다. 저게 나중에는 여기서는 이제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죠. 다시 자신의 어떤 본연의 것을 수용함으로써 그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고
만장일치로 그 종은 결국 만장일치로 종이 쳐지고 톰과 그레이스는 뭐 기쁨에 포옹을 합니다. 여기서는 니콜 키드만, 뒤에서는 그 누구야? 빨간 마녀. 그렇게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행복한 나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제게 눈, 벤의 엄마, 베라의 친구, 그리고 빌의 머리,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이제 의미를 찾아갔던 거지. 마사는 그레이스의 아이디어로 페달에 아무 걱정 없이 오르간을 연습하게 되었다.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이제 형식에만 의지하지 않고 그 본질에 대해서 조금씩 마주하게 된 거야. 그레이스가 페달을 밟기로 하자 마사에 부담이 없었고, 건강 염려증이 있는 톰의 아버지에게 어떤 진실을 말해준 거지. 걱정과 불안은 필요 없는 것을 필요하게 느끼도록 만들잖아요. 그렇게 이제 모은 돈으로, 여기서 그레이스가 이 모은 돈을 가지고 아까 말했던 흉물스럽다고 했던,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이 도자기 인형을 하나씩 사서 모아요. 여러 개가 있거든. 그레이스는 하나씩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순수한 마음을 하나씩 차곡차곡 채워가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어떤 본성을 보면서, 아, 인간의 본성은 내가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어쩌면 내가 오히려 그 오만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했구나. 내가 너무 과하게 스스로에게 도덕적 규범을 들이밀므로써 이 사람들이 결국 위선적인 사람들만 남는구나. 우리가 어때요? 연애를 할 때도 보통은 사람을 만나면 괜찮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그 자상함의 가치가 높아. 그러면 과하게 자상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다 보면 결국 누구 만나? 사기꾼 만나잖아. 보통 사람은 그렇게까지 자상하게 못해. 여기서도 지금 그레이스는 굉장히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부모와의 단절까지도 해버릴 정도로 그 높은 그 도덕적 가치와 자기의 부모로부터 내려온 근거 없는 자책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렇게 위선적인 동네가 그 실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이 동네에서 가치를 찾아가고 있지. 언젠간 7개 모두 사 모으리라. 순수를 완성하고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음을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싶은 거지. 곱던 손은 점차 거칠어져 갔다. 이 안에서 계속해서 노동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서서히 착취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계속 순수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새 집도 생겼군요. 톰과 벤이 이제 집도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운송업을 얕보면 안 돼요. 로라 양이 버린 걸 싫었죠. 로라에게 돈을 주고 관계를 했던 그 침대일 거 아니야. 그래서 운송업 덕분이죠. 그레이스는 대단하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리지도 그때 나는 좀 이기적인 이유에서 그랬다. 남자들의 끈적한 시선이 당신에게 옮겨가니까 조금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끈적한 시선이 옮겨가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진짜로 그레이스만 보기 시작하니까 리지는 질투심에 사로잡혀버렸죠. 오랫동안 참아왔지만 리지가 남자들의 그런 끈적한 시선을 정말로 지쳐했나? 약간 즐기기도 했었던 것처럼 초반에는 좀 묘사가 됐었단 말이죠. 막 뭐 당신은 이쁘잖아요, 뭐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척도 도움을 요청해요. 척도 마음을 열었다? 근데 척이 그동안 그레이스를 밀어낸 거는 본인의 욕망을 숨기기 위함, 본인이 과거에 포기했던 본인의 욕구, 욕망,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을 자꾸 그레이스가 그거를 되살아나게 만드니까 밀어내려고 했던 거죠. 매일 일을 마치는 5시엔 정말 뾰족탁 그림자가 진저의 가게를 가리켰다. 진저의 가게는 아까 그 순수를 상징하는 인형들이 있는 곳이고, 이 어떻게 보면 그 신의 목소리는 순수를 지켜라 였는데 결국 그거를 마을 사람들이 다 깨부셔버리는 그런 건가? 근데 이날에 이제 경고종이 울렸어. 경찰이 왔거든.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벽보를 붙이고 갑니다. 그레이스를 현상금을 주는, 사람들이 좀 술렁술렁이지만 그래도 그레이스를 지켜주려는 톰의 말로 4장까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입니다. 독립기념일 오후. 이게 위선의 상징이고 없지만 있다고 믿는 그런 곳이죠. 마을엔 온통 꽃씨가 흩날리고, 진저 가게는 그레이스가 그 본인의 꿈을 모으는 곳, 순수를 모으는 곳, 그레이스만이 주목하는 인형 모습이지.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모으고 있고, 인형 세트를 이제 그레이스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안정 애착이 되고 내가 부모에게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다 채웠고 역시 세상은 도덕적이고 선한 곳이야 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본인이 추구해온 가치를 완성하는, 그럴 수 있다고 믿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레이스를 좀 많이 찾거든요. 뭐 벤도 척도 찾고, 톰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또 그레이스를 찾으니까 여기에서 또 어필을 합니다. 근데 이게
톰이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톰은 굉장히 인정욕구가 큰 사람이죠. 왜냐면 자신은 현재 가능성의 상태고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니 누군가가 인정해주는 것을 목말라 하고 있죠. 인스타 중독 같은 느낌이지. 이 공간 자체가 인스타를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난 마을 사람들을 꿰뚫어보고 나름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데 말은 굉장히 있어 보이는 척, 스스로를 포장하는데 아주 달인이죠. 나는 다 꿰뚫어오지만 너에 대해서는 도저히 모르겠어. 어쩔 줄 모르겠어. 리즈는 읽기 쉬워. 우린 한때 끌렸지만 리즈에 대해서 뭐 한때 우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리즈는 그때 홈에 대해서 그렇게 끌려 하진 않았었는데 순전히 육체적인 본능에 충실한 욕망이었지. 근데 당신은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스가 아니 그래서 할 말이 뭐죠? 생각이 정리가 안 돼. 뭐 네가 좋아 또 아니고 너에게 호감이 생겼어 도 아니고 그냥 생각이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나를 좋아한다고는 네가 말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나요? 라고 그레이스가 먼저 얘기해. 톰은 이런 와중에도 자기가 멋있는 이 그 성각자, 강사, 교수 같은 이런 이미지를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또 이런 거를 본인의 감정이나 어떻게 보면 사랑 아니면 이런 욕망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치 자기는 그런 것부터 초연한 네가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 탐구적인 자세인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죠. 그런 위선 속에서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위선적인 나의 위선적인 포장지를 지키고 싶어. 그러니까 네가 좀 움직여 주겠니? 라고 그것조차도 자기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나는 위선적인 포장지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네가 움직여줘.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만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삐져갖고 그렇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일을 저질러 버리죠. 날 사랑하나요? 근데 아니 난 하면서 지금 딴소리하고 있어. 사랑은 그게 엄청난 말인데 근데 그러면서 어쨌건 돌려서 말을 했지만 그래도 그레이스가 나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레이스가 너무 이 도덕적 가치가 높다 보니까 이게 세상을 이 꽃밭으로 본단 말이에요. 세상을 꽃밭으로 보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 사람들을 갈구한단 말이야. 실제로 본인의 꽃밭은 가족에게 있어요. 근데 그 꽃이 아름답지 않았거든.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다른 가족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허상을 쫓고 다니다가 지금 결국 이런 식으로 걸려든단 말이에요. 이 인스타충한테 걸려들었잖아 지금. 그게 이제 진짜인 줄 알고 그러면서 뭐 심리학적으로 흥미로워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을 나누고 난 네가 좋아. 너랑 있으면 굉장히 설레. 근데 이 어떤 뭐 감정 보면서 설레고 이런 그런 애들의 감정 나는 거기서 초열한 여기에 저렇게 나이 많은 저런 사람들조차도 나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대단한 그렇게 이제 스스로를 믿고 있죠. 에어른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결국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어릴 때는 많은 기대를 받았겠지. 의사의 아들이고 말도 잘하고 이러니까 기대를 받아서 그 이상이 굉장히 높았는데 결국 이룬 게 없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는 있어 보이는 상태 가능성이 있고 있어 보이는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인스타에다가 미친 듯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꾸며서 올려. 근데 그레이스는 어때? 그 작은 도둑질조차도 스스로를 엄격하게 채찍질하려는 정말로 진솔하고 순수함을 간직한 사람이야. 사람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가식에 현혹돼 버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톰이 저기서 널 부르는 것 같아. 근데 난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컨셉에 살짝 잡아먹힌 느낌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장님 할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진실을 밝혀요. 나는 안 보인다. 나 보이는 척 안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레이스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그레이스 당신이 도구비를 살만하게 만들었어. 척이 웃는 걸 다 봤다더군. 척이 아까 누구야? 그 자기의 열정과 욕망 같은 거를 다 억압시키고 가족이 자기 어떤 짐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이었죠. 그래서 당신의 미소를 못 봤지만 안 봐도 알 수 있어. 가장 빛나는 혼자서 아주 그냥 사랑을 키우고 있구만. 그렇지. 그 자녀도 7자녀네. 다 같이 그레이스를 위하여. 그때 경찰차가 또 들어오고 있고 이때 경찰이 와가지고 벽보를 바꿔놓고 가요. 저렇게 막 우리의 그레이스 막 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벽보가 새로 붙는데 현상금이 올라가고 은행강도 사건에 연루됐다는 말까지 나와버렸어. 은행강도 사건에 연루됐다. 근데 2주 전에는 그레이스는 여기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게 가짜라는 걸 알아. 저게 하나의 명분이 되는 거지. 강하게 착취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위험한 여자라고 들었으니까 즉시 신고하라고 보안관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죠. 2주 전? 그래서 아니야. 누명 썼네. 알고 있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살짝 그런 위화감이 시작되는 거지. 이 영화 자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마지막에 도그빌에는 도그가 살아나면서 여전히 도그빌로서 살아가죠. 거기에 다시 사람들이 모일 거라는 얘기가 있어. 갱들의 누명 작전. 사람들은 이제 그 법을 어긴다는 것 자체를 찜찜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레이스가 떠나겠다고 하지만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경제적 관점에서 마을의 위험 부담이 커져서
상응하는 보답을 받았으면 한다. 명분이 생겼죠. 어떤 정의감, 명분이 있는 상태에서의 착취 혹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들이 명분이 생기면 끝이 없이 이루어지죠. 악의 평범성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대가, 갱들 말투 같군요. 여기서 그레이스가 갱들 말투 같군요. 이 말은 서서히 이제 그레이스도 깨닫는 거지. 결국 사람 사는 곳은 똑같구나. 그 본성을 거부하고 여기에는 어떤 신적인 아니면 그런 어떤 성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아니면 정말 순수한 이들이 존재할 줄 알았지만 결국 사람 사는 건 똑같구나. 오히려 정말 그렇게 성스럽고 그렇게 순수한 사람들인 척 하는 인간들이 오히려 더 위선자고 나를 착취하는 인간이었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그 뒤로 이제 이어지는 거지. 얘네들은 힘이 없을 뿐 결국 갱들하고 똑같은 인간들인 거고 현상금에 비하면 약소한 거래잖아. 톰이 근데 저기서 나서서 어떤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를 대가를 줘야 된다는 걸 주도한다는 게 참 흥미롭죠. 톰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 같지만 결국 사람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눈치 보죠. 왜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하니까. 톰은 그레이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레이스를 구원한다는 자신에게 취해 있었던 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레이스를 더 착취하는 것을 말리지 않아요. 톰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마을을 떠나면 자기의 어떤 열등한 상황이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 우월감을 지키면서 이 마을 사람들이 인정받는 게 중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작업시간 늘리라는 거 집집마다 2차례 가는 걸 제안했대. 아니 집이 몇 개야? 한 7, 8개 되는데 거기를 2차례씩 가면 이거 일을 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의 있게 보이면서 시간은 그대로니까 서로 손해볼 게 없잖아. 근데 당장 그레이스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 그거 현실적으로 말도 안 돼. 근데 30분마다 종을 칠 테니까 그 시간마다 가가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헨슨 부인은 급료도 깎자고 하고 돈은 더 적어주고 일은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수능적인 자아로 지낼 때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생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지낼 때 어느 순간 나는 더 착하게 행동하고 이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가족에게서 멀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가족의 애착을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착취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죠. 이때 도망갔어야지. 그치. 내가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하다가 끝도 없이 하다가 폭발해버려서 손절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또 상징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안 되려면 여기서 아예 못해요. 그러면 이 정도만 하지 뭐. 필요 없으면 안 보면 되지. 그레이스는 자기 위선에 갇혔다라기보다는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을 추구했다? 그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톰은 이렇게 뭐 미안하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레이스가 물어봐요. 그 마피아 명함 누구 보여준 줄 알았지? 근데 여기서 태웠다고 얘기가 위선적인 인간들, 겉으로 있어 보이는 척하면서 위선적인 인간들이 제일 나쁘다라는 걸 이제 영화에서는 말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레스는 뭐 당연한 건데 당신을 의심하는 내가 너무 싫어요. 이것도 본인의 어떤 도덕적 가치, 선민의식에 갇혀가지고 그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것조차도 나쁘게 생각하죠. 아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상황이 굉장히 급변해요. 그레이스가 30분마다 막 뛰어다니니까 문제는 뭐냐? 그레이스만 힘든 게 아니라 사람들도 그레이스가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뭐 좀 하다 깔짝하다 가고 종치면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자꾸 뭐 일에서 실수도 있고 막 이러는 거야. 뭐 벤은 그녀를 동정해줬다고 하는데 벤이 누구야? 여기에서는 기회주의자인 사람.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그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 라고 했을 때 그것에 공감해가지고 내가 악한 짓을 하고 있구나 자책을 해버리면서 이거는 그 자기가 문제다라고 생각해버리고 벤은 동정했다는데 벤은 기회주의자란 말이야. 그러면서 여기서 이 마을을 30분마다 여기를 막 집집마다 다니고 있단 말이지. 작업량을 늘린 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정당성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상황만 더 악화됐다. 이게 그레이스가 선택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정한 거면서도 그 모든 탓이 그레이스에게 돌아가고 있죠. 근데 뭐 가다가 막 쏟고 이러니까 벌써 사람들에게 막 비난을 받기 시작하는 거지. 리즈는 덤방대도 깨트리진 않았어. 근데 뭐 그리고 척한테 가가지고 또 뭐 제초 작업 여기서 덤부 막 빨리 뛰어가야 되니까 이 사슬로 길을 낸 건데 여기로 지나가는데 뭐라고 한 거야. 이것도 그레이스가 그 잡초를 뽑아내주면서 필요를 만들어줬던 건데 덤불 보호를 위해서 친 거니까 너는 그 사람들은 올해 이웃인데 너는 안 돼. 벌써 급이 나뉘었지. 그러면서 이제 또 척과 같이 또 이 일을 하고 있군요. 사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욕심이 과했어. 사과, 욕심. 그러면서 이제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날 것 같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을 것 같지. 사과랑 욕심이 나오니까 선의가 권리가 되고 그게 책임이 무너지기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척은 왜 날 싫어하니? 쥐가 처음에 싫어하는 것처럼 해놓고 여기서도 아니 내가 시범을 보이려고 하는데 자꾸 피했잖아. 응? 그러니까 여기서 그레이스는 자기가 안 피했음을 증명해야 돼. 근데 알고 이게 키스하려고 했네. 키스하려고 하니까 피했지. 베라는 사과에 관심도 없이 과손을 싫어하지. 사과는 어떤 거를 의미할까요? 사과를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자. 에덴 동산 바깥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지. 지금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랬어. 그래서 사과에 대한 애정은 넌 말뿐이야. 척은 내 기쁨을 아는 줄 알았어. 그 기쁨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취해서 그냥 눈을 감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마을 바깥의 세상을 경험한 어떤 종교 바깥의 세상을 경험한 어떤 지식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뭐 베라는 안 먹은 사과를 따라지만 때를 기다려주고 존중해주는 게 애정이야. 당신만은 그걸 이해한다고 믿었어. 여기서 지금 척은 왜 날 싫어하지? 싫어하지 않으면 증명해봐. 그래서 당신이 피했을 때 몹쓸 생각을 했어. 날 증오하게 될 그런 생각이 성적인 생각이겠죠? 근데 절대로 증오하지 않는데 여기서 그레이스는 자책을 하잖아. 내가 너를 의심했으니 화낼만 하다. 그게 아니고 지금 척은 자꾸 이게 흥분이 되니까 이게 한번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이 자꾸 드니까 그 자꾸 이렇게 개소리를 터는 건데 지금 여기서 또 척의 말대로 프레임을 가져가고 있잖아. 밀고 하려고 했어. 당신을 협박하려고 했어. 협박해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려고 한 거지. 근데 여기서 화가 많이 났었군요. 그렇게 사람을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 그레이스는 그 도덕적 가치가 너무 비현실적이죠. 그러니까 그레이스의 어떤 그 의지나 가치는 굉장히 좋고 훌륭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배제한 같이 추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신을 해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동안 외로웠던 거죠.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뭐 우린 친구죠 라고 하고 그 척조차도 친구로 생각하는 그레이스의 순수한 마음. 5개가 모였죠. 그레이스의 순수한 마음. 하지만 이 인형은 어때요? 깨지기가 쉬워. 지금 그레이스는 30분마다 뛰어다니고 척한테는 개 같은 플러팅이나 당하고 이러니까 지금 짜증나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화나게 했지.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인데 내가 그랬지. 뭐 아니다 싶으면 상대한테 요구를 하거나 여기를 관계를 끊어낼 수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단 말이야. 이게 실제로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갈구하고 다니니 이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어느 순간 이 사람들에게 아닌가 싶어도 이 사람들이 날 떠날까봐 두려우니까 계속해서 순응하고 맞추고 있는 그런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 끔찍이 많아요. 제이슨은 무릎에만 앉으려 하고 아까 서열을 만들려고 했던 그 꼬마예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고 있어. 맥케이 말이 맞아. 그 장님 얘기죠. 근데 그 장님이 자기 무릎을 만졌대. 장님인데 실수였겠지. 이게 톰 새끼죠. 톰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당했고 얼마나 힘든지 생각 안 해. 사람들을 내가 주도하고 인정받은 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편이야. 진저는 지름길로 다닌다고 야단치고 나한테도 그래. 그래서 마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거야. 여기서 톰은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그레이스가 사람들에게 착취당하고 이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가 좋죠. 이 사람에게 나만이 위로가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는 그레이스라는 신뢰로서 내가 그레이스를 수용하는 것을 가르친 존재가 되니까. 그레이스는 당신은 모르는 게 없군요. 인정해주고 잠깐 자야겠어요. 피곤해서 자겠다는데 톰은 나중에 자면 안 돼? 배려가 없죠. 지가 얘기하고 싶으니까. 이 위로해주는 막 이런 말들. 근데 졸려 죽겠는 사람한테 사랑해 그레이스. 이게 실제로 그레이스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럴 때는 거부했던 놈이 여기서는 지금 사랑해. 이거는 지금 그레이스는 휴식이 필요해요. 휴식은 뭐야? 인간의 본능이야. 그것을 충족시켜줘야 되죠. 근데 톰은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이 사랑한다는 말로 이 사람이 잠을 안 자길 요구하고 있는 거지.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 막 같이 있는데도. 톰이 지금 또 자겠다고 하니까 여기서 피곤해 죽겠는 사람한테 막 만지고 싶고 이런 말 하니까 여기서 곧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강요하지 않아서 좋아요. 그러면서 톰은 또 그렇게 멋있는 자신을 또 인정받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기서 자신의 욕망보다 인정이 더 중요한 사람이니까 또 그런 부분을 참습니다. 그렇게 이제 6장으로 넘어가요. 제목부터 의미심장하죠? 이빨을 드러낸 도구빌. 그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한 그 시작은 가장 약한 존재라고 해야 될까? 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제이슨이 말을 안 들어. 반항해. 그래서 제이슨만 남겨놓고 너 왜 그래? 근데 제이슨은 저는 나쁜 아이예요. 아빠가 말했죠? 근데 널 항상 무릎에 앉힐 순 없어. 제이슨은 계속 무릎에 앉으려고 하는데 이게 제이슨 상태가 어른이 됐을 때 그게 결국 성적 착취로 이어지는 모습하고 연상이 되죠. 이 사람 무릎에 계속 앉아요. 이성의 눈을 뜰랑 말랑 할 때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원하는 걸 해줄 수 없는 사람한테는 가끔 화가 날 때가 있대요. 왜 안 앉히는지 알아요. 제가 못되게 굴어서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쁜 아이니까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맞아야 돼요 하면서 굉장히 거만한 태도로 때려달라고 하거든요.
이게 나는 근데 그 제이슨이 이런 폭력적이고 수직적인 것이 몸에 배서 저런 식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애가 된 건가? 아니면 지금 처음에 이제 그레이스가 말했던 나는 이런 거기를 훔쳐 먹은 사람이에요. 나는 혼나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거랑 연결되는 말인가?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때려달라 그래요. 어떤 관계를 맺는 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때렸어.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아빠는 나를 때려. 그러면 이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면 이 사람에게 맞아야 되나? 내가 이 사람을 가해해야 되나? 내가 이 사람에게 맞는 것으로서 사랑을 받을 수 없으면 내가 이 사람을 망가뜨려야지. 그게 지금 제이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게 척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톰으로까지 이어지죠. 나를 사랑해줘 라고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받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벤은 사창가 여자를 사랑하죠. 같은 방식으로 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톰도 사랑을 받으려고 해. 제이슨도 이렇게 맞는 것으로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때렸으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제이슨이 그레이스를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져요. 다른 남자들도 그런 식으로 그레이스를 공격하죠. 이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없으니 너를 파괴시키거나 너를 깎아내려서 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거나 그런 식의 행동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난 널 안 때려. 제가 맞은 걸 알면 펄쩍 뛰겠죠. 엄마를 적으로 만들면 곤란해지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맞음으로써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면서 제이슨은 지금 그레이스에게 설렘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첫사랑이잖아. 제이슨에게 그레이스는. 그래서 날 안 때리면 난 널 우습게 볼 거니까 선생님이 때렸다고 이럴 거예요. 이거는 또 우위에 서서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나랑 앉아주면 경찰에 고발해버릴 거야 라고 하는 지금 그 뒤로 성적으로 착취를 하는 남자들의 논리랑 똑같지 지금. 나를 사랑해줘. 사랑한다면 관계를 해야지. 관계 안 해주면 경찰에 고발할 거야 라고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절 때리면 비밀로 할게요. 나를 때린다는 게 지금 결국 어른인 상태의 척이나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하는 거죠. 사랑을 확인받는 거. 그러면서 이게 제이슨이 이 꼬마가 그레이스가 자기를 안 때리니까 아기를 괴롭히려고 그래. 때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 결국 그 스트로크가 주고받는 거죠.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아기에게 못되게 구니까 이제 맞는 게 소원이면 때려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때리는 행위 자체가 제이슨에게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행동이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더 세게 이제 그레이스는 더 벌을 받으려고 해. 그레이스에게 더 벌을 받으려고. 금단의 열매처럼 유혹적이면서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웠다. 사과와 아까 그 인형들을 다 상징하는 것 같지? 경찰이 다시 나타나서 그레이스가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척이 내가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벌써 올라왔어. 그래서 경찰이 이미 들이닥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FBI까지 막 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레이스는 뭐 깜빡해요? 어떻게 그걸 깜빡해? FBI? 그래서 나한테 수상한 걸 봤냐고 막 묻더라고. 대체 뭐 무슨 짓을 했냐. 다 불고 싶어지던데. 값비싼 스카프 G라는 이니셜, 그레이스의 약자겠죠? G라는 이니셜까지 있어. 지금 척이 하고 있는 것과 방금 제이슨이 했던 행동은 같은 맥락인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협박을 하고 있죠. 나랑 관계를 맺어주지 않으면 너를 고발할 거야. 방금 제이슨은 나와 이렇게 어떻게 엉덩이를 때려주는 관계를 맺지 않으면 너를 우리 엄마한테 일러버릴 거야. 똑같이 행동하고 있지. 한 15분이면 들이닥칠 거야. 도망칠 생각하지 마. 들키고 말 테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소리치지 마. 당신이 지나치게 아름다워. 이씨, 남 탓하고 있어. 당신에게 존경받고 싶어졌어. 존경받고 싶은 마음을 강간으로 풀어낸단 말이지. 아까 제이슨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때려달라고 풀어내고 있지. 그러니까 그레이스가 당신을 존경해요. 그러면서 증명해봐. 이러면서 강제로 꽃을 피울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대.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경찰들이 있는 동안 경찰들을 입고 이러다 보니까 소리를 내지 못하고 당해버렸죠. 그렇게 7아이의 아버지가 먼저 그 그레이스에게 다가가죠. 존경받고 싶었다. 그런 말은 실은 이 척의 욕망이죠. 척의 욕망.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 가족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 존경받지 못하고 아내는 무식하고 나와 다른 세계의 사람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을 못 붙이고 계속해서 그냥 자기를 죽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열망을 키워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지. 톰이 그레이스를 찾아요, 그 와중에. 근데 척이 자기 집에 있대. 일하나요? 끝났어. 들어가 봐. 톰이 만약 나는 그레이스를 좋아합니다. 나 그레이스랑 연인이에요 라고 사람들한테 공표했다면 이런 일까지 벌어지진 않았겠죠. 톰이 이 마을에서 위치가 있고 하니까. 근데 톰은 또 저렇게 그 형이하학적인 인간적인 관계는
자기의 어떤 스승의 위치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또 사람들 앞에서 차마 말을 못 하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레이스를 유혹하는 말을 할 때도 막 이상한 상학적인 말만 계속 늘어놓잖아. 오히려 그레이스가 날 사랑하나요? 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본인의 위선 때문에 결국 그레이스를 드러내지 못했어. 그래서 한 번도 존경받는 입장이 돼보지 못했던 그것이 큰 욕망이 있었겠네. 그레이스는 또다시 주민들의 도움으로 추격자를 따돌렸다. 참 근데 아이러니하죠. 도움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지금 여기 쓰러져 있는 모습이, 저건 숲에서 본 게 톰의 모자라고 지켜졌군요. 그렇게 챕터 7로 넘어갑니다. 당연히 성폭행은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정도 상황이지만, 이게 벌써 너무 오랫동안 이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지금 여기까지는 그나마 사건인데 이 뒤로 일어나는 일들은 더더욱 말도 안 되거든요. 도구빌에 질려 떠나는 그레이스. 그레이스도 선한 사람들에게 힘이 돼주고 있는 자신, 아버지가 아니어도 이렇게 선하고 순수한 사람들과 가족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레이스도 현실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죠. 도구비를 질려 떠나는 그레이스,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거든요. 그날 톰은 이상한 낌새를 채고 한참 추궁한 끝에 사정을 듣게 됐다. 사정은 척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톰이 뭐 그 새끼랑 싸우겠어 막 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말에 진짜 안 그래. 용서받지 못할 자. 근데 그레이스도 완전히 지금 이 상황에 빠져버렸지. 내가 문제야. 자책을 하고 있지.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문제여야 되거든. 이 사람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새롭게 얻은 가족이고, 내가 새롭게 이 사람들에게 순응함으로써 가짜 위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위안이라고 믿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아버지, 어떤 가족을 거부하고 나온 다시 공허한 존재가 돼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건 참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그는 강하지 않아요. 단지 강해 보일 뿐이죠. 그래서 뭐 당신을 여기서 빼내야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톰도 문제의식은 생겼어. 근데 결과적으로 행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그렇게 이제 여름이 끝나갈 무렵, 지금 여기 그레이스는 여기 이 마을 사람들처럼 입고 있죠. 느릅나무 길에 나온 다람쥐들은 헛되이 있지도 않은 느릅 열매를 찾아 돌아다녔다. 저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아다니는 그레이스 같은 말이죠. 세상의 어떤 선의나 그레이스가 추구하는 그런 순수한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데, 인간의 본성에 기반한 그 안에서 어떤 시스템이 존재하고, 인간의 본성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조율하고 조심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인데, 있지도 않은 어떤 순수와 선의를 찾아다니는 그레이스 같은 얘기죠. 그레이스는 그걸 모르죠. 진짜 느릅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지금 찾아 헤매고 있는 다람쥐 같은 존재죠. 근데 그레이스랑 톰은 공식적인 관계는 아니니까. 한낮의 열기로 흙이 딱딱했지만 그레이스는 흙의 감촉을 즐기며 불평 없이 밭일에 몰두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황당한 일을 당해요. 여기서 이 베라, 척의 아내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제이슨을 때렸잖아. 제이슨이 결국 고자질을 해버렸어. 그레이스의 마음을 충분히 얻지 못했으니까 부셔버리는 거지. 나보다 아빠를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믿기 어렵겠지만 때려달라고 했어요. 똑같은 말이지. 믿기 어렵겠지만 때려달라고 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네 남편이 나를 강간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내가 하자고 한 거 아니야. 다들 결국 근데 그레이스 핑계 대고 있지. 근데 리지는 나한테도 그랬어. 여기도 찝적댔구만.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아이들을 맡기지 않고 마사가 봤는데 새벽에 톰이 그녀 집에서 나오더래. 근데 톰이 그 집에서 나왔다는 걸 그 리지가 듣고, 그런 싸구려였다니, 자기에게 왔어야 될 사랑이 이쪽으로 갔다는 생각에 질투심이 폭발을 해버리고 있는 거죠. 그 순진한 얼굴이라 아주 잘 먹힐 거야. 벌써 이제 오해를 사고 있죠.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감정적으로 싫으면 이 사람들을 비난할 거리를 찾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잘못이 아니어도 누군가를 탓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까웠던 사람을 탓하기 힘드니까 저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어버리죠. 다음날 날씨가 바뀌어서 산에서 운무가 밀려왔다. 함께 노을을 바라보듯 운무는 안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원래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사람과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래서 실수로 그녀를 더듬기 일쑤더니 이제는 아예 한 손을 떡 올려놓았다. 점점 뻔뻔해지는 거지. 안 보여서 그러는 척하지만 점점점 뻔뻔해지는. 수학기라서 과수원 일은 고돼졌다 하는데 옷매무새를 가지면서 와. 여기 옆에는 사과들이 놓여있죠. 금단의 열매가 따이기 시작했군요. 그레이스는 과일에 대해 애정과 유욕을 혼동하는 척과의 논쟁을 아예 포기했다. 애정과 유욕, 척과의 논쟁을 포기했다는 건 그냥 순응했다는 얘기지. 애정과 이 사람에게 그냥 맞고 싶은 그 제이슨과도 똑같은 상황이지. 톰은 그레이스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지만 요즘 탈출 계획에 골몰한 채, 잠깐 흥분해서 그레이스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었지만 그레이스를 탈출시켜야 된다는 명분으로 도망쳤어. 소설을 써서 유명해지고 싶지만 나는 소설의 소재를 모은다는 생각으로 도망쳤어. 톰의 행동 방식도 똑같죠. 그렇게 결국 그레이스는 혼자가 된 거야.
톰이 끊겨버린 급료를 받아줘서. 그래도 톰의 존재가 그레이스의 순수함을 지켜주는 부분이지. 그녀는 마지막 인형을 사게 됐어. 그래도 자기의 가치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게 채워졌어. 어떤 그 가치를 충족시켰다고 이렇게 본인을 희생하면서 어떤 착취를 당하고 어떤 이용을 당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 인형들을 채워간 거야. 인간에 대한 믿음, 순수를 채워간 거지. 근데 이제 저렇게 인형을 다 사서 채워놨는데 그때 여기서 이제 베라가 찾아왔죠. 척 마누라 와가지고 머리채 잡는 거잖아. 사과밭에서 척에게 당하고 있던 거를 이제 본 거야. 응? 그 이 말론 네가 계속 꼬리를 쳤다더군. 아내에게 권위가 없는, 존경받지 못하는 남편. 아내가 추궁하니까 여기서 그레이스를 팔아버렸어. 내성적이지 않지. 야성적이지만 지금 베라에게 순응하면서 어깨를 못 펴고 살고 있는 것뿐이지. 단순한 남자야. 얼마나 충실한데. 실제를 모르고 있죠. 뭘 바라는 거야. 내 남편하고는 자고 톰은 손도 잡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내가 톰의 손을 잡은 건 내가 좋아하기 때문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미 이렇게 소문이 나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따끔한 교훈이 필요해. 그러면서 이 베라가 이 흉측한 것들은 없애버린 게 나아. 지금까지 그레이스가 추구해온 가치를 부셔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부서지기 쉬웠던 거죠. 그건 순수에 대한 믿음, 애초에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금욕주의 철학을 제대로 가르쳤다는 거를 인정해서 2개만 부셔준대. 금욕주의 철학을 가르쳤다. 그렇다면 베라는 그런 욕망을 억압하고 베라도 높은 이상을 가족들에게 강요했을 수 있겠지. 그거에 숨막혀 하던 남편, 아이들,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폭력적인 대물림이 되고 있는 상태. 금욕주의를 실천에 옮겨서 눈물을 참는다면 봐주겠어. 금욕주의가 아니라 감정을 억압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어때? 베라 본인은 눈물이 많다고 했잖아. 본인은 금욕주의를 실천하고 있지 않잖아. 여기도 위선자야. 본인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많이 운다고 해놓고 여기서는 눈물을 참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위선자. 감정은 인간의 본연의 것이야. 본성의 것이야. 그것을 거부하고 위선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그레이스는 감정 억제는 익숙했으나 이렇게 서러운 건 처음이다. 본인이 열심히 여기서 지금 돈 벌어서 한다고 하는 거는 저거 사는 것밖에 없었는데 심지어 다 되게 비싸게 샀다고 했는데 톰이 마지막 그 순수의 가치를 그나마 채워줬는데 저거를 부셔버리고 있어. 여기서 그레이스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 베라가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마을과 맺은 사랑의 결실, 본인이 믿었던 허상이지. 그러니까 이게 곱게 자라가지고 이게 거친 세상에 와가지고 그 이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된통 당하는 거죠. 강제로 당한 거라고 말해도 이제 믿어주지 않은 걸 거야. 그레이스는 결국 어릴 때 이후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감정이 계속 억압돼 있었던 사람인 거지. 그렇게 울음을 터뜨리고 그래가지고 울었다고 여기서 아마 인형들을 다 깨버릴 거야 아마. 그레이스는 그날 밤 톰을 찾아갔고 탈출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 사람들이랑 이제 더 이상 안 만날래요. 나는 당신만 만날래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탈출에는 제3자의 도움, 벤. 지금까지 벤이 뭐 집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침대도 갖다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벤을 믿은 거지. 벤과 트럭을 이용하려면 뭐 시간이나 운임을 따져볼 때 10달러는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톰이 이제 10달러를 빌려오겠다. 그렇게 이제 탈출시켜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톰을 또 항상 나를 구해주는군요. 당신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죠. 톰은 그레이스의 인정을 받고 있어. 근데 점점 더 바라게 돼. 이날은 그래도 인정받았으니까 됐어. 근데 다음날 이제 벤을 만나가지고 도움을 청하고 네 10달러 주겠다고 하니까 오 좋대. 뭐 믿지면서 돕는 거라고. 돈 때문에 돕는 거 아니라고. 근데 여기서 나레이션이 사실 그는 10불에 목숨을 걸 사람이었다. 돈 때문에 돕는 거 맞다. 그래서 죄의식도 없고 원래 할 사람인데 겁나 생색을 내고 있죠. 척이 사과를 수확하는 날 그레이스는 떠날 거다. 처음에 이분은 그 장애아를 돌보고 있는 장애인의 어머니잖아요. 톰이 막 할 때 아우 그렇죠 우리 톰 선생님 지식인이죠 막 하면서 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벌써 내 아이 안 돌봐? 가서 불구라고 우습게 보지 마. 그러면 지금까지 그 톰을 지식인이라고 이렇게 떠받들고 한 게 어떤 선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힘에 위탁하는, 자신에 위탁하는, 지금 자기보다 약한 존재가 됐을 때 그 약한 너는 나 무시하면 안 되지라고 오히려 상대를 짓밟고 있는 거죠. 힘이 없기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탈출 전날 톰은 끓어오르는 욕정을 억누르고 나레이션이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죠. 이 새끼도 욕망이지만 인정받는 게 중요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포장지에 취해서 결국 본인이 원하는 거는 요구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상대를 위한 행동도 아닌 애매한 위선자로서 살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알고 있어. 그레이스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도 날 사랑하니까 곧 다시 만나 사랑할 거예요.
여기서 좀 인내하고 탈출을 정말로 도왔다면 어땠을까? 뒤에 숨어서 결국 그레이스를 지켜주는 행동은 전혀 하지 못하고 당신을 원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부끄러울 게 없어. 그러면서 막 지금 막상 마지막 날이 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 욕망에 취해가지고 당연하다고. 근데 그레이스는 지금 탈출 전날 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는 자기의 의지가 아닌 것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이스는 지금 이 마을에 와서 자기의 의지가 없거든. 톰을 사랑하는 것만은 그래도 자기의 의지라고 믿고 싶어. 서로 원하는 건 멋진 일이지만 이건 아니다. 지금 이건 상황에 쫓겨서 여기서 톰이 막 그 인내하면서 그냥 그레이스를 안고 자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이날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아. 사람들이 전부 나와 있었거든. 광장에. 아이를 때려서 일 안 할 거 생각하지 마라. 다른 일을 줄 테니까 평소대로 와. 그러면서 이제 보따리는 왜 들고 다녀? 여기에 지금 다시 외부인이 될 준비죠. 이 보따리 털이 달려 있잖아. 그 털 달린 옷이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 청소해줘. 뭐 수학은 신성한 거라고 말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을 막 시키려고 부르고 이러니까 그레이스가 아 탈출 결정 나 잘했다. 에휴 뭐 저 사람들이 하겠지. 원래는 불필요한 일이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나를 필요로 하는 거야? 그래서 가야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벤에 트럭을 타고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벤이 선불을 달래. 원래 운송에서는 짐 다 부리고 떼먹히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 그러면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그냥 돈을 줘. 그레이스는 너무 사람을 믿는 거 아니야? 탈출을 하고 나서 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오라고 할 때까지 꼭 숨어 있기라고 사과 박스가 있는 곳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과 안에서 트럭을 타고 이 동산을 탈출을 하고 있죠. 이게 그렇게 이제 막 가고 있는데 차가 트럭이 멈추더니 여기서 벤이 들어오는 거야. 앞에 경찰 쫙 깔렸어. 이러면서 뭐 안 돌아갈 거면 추가 운임을 줘. 돈이 없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나? 당신이 나한테 그랬잖아. 여기서 벤이 그레이스 핑계를 대. 네가 그랬지. 누구나 즐길 권리가 있다고. 네가 했던 말이잖아. 남 탓하면서. 로라를 만나는 거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게다가 오늘도 가려고 했는데 그럼 돈이 들잖아. 내 말은 추가 운임보단 싸지만 어쨌든 돈이 들어.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레이스를 겁탈을 합니다. 이거는 사적인 게 아니야. 명분을 막 만들면서 합리화를 하고 있지. 나는 그냥 운임을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이 하는 거야. 남 탓을 하면서 기회주의적인 인간. 그래서 여기서 소리를 낮추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한바탕 또 착취를 당하고 그래도 탈출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신을 그래도 차리려고 하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개 짖는 소리는 개 같은 마을을 상징하고 있죠. 이걸 딱 거두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지켜보고 있는 거야. 탈출하고 싶지만 갈 수 없는 마을이군요. 도망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서 벤은 실컷 겁탈할 거 다 하고 돈도 다 받아놓고 지금 당신을 데려오지 않을 수 없었어. 그 와중에 톰은 뒤돌아서 있어. 눈을 감았어. 그렇게 이제 그레이스는 다시 마을로 끌려온 상태가 끌려온 거나 마찬가지지. 그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도그빌에서 톰 아버지가 돈을 도둑맞고 그것도 그레이스한테 의심이 쏠리는 거예요. 아니 지 아버지가 도둑질을 당했으면 최소한 그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톰이 아버지한테 빌려본다고 했으니까. 근데 빌려달라고 말을 못했네. 톰 새끼가. 그리고 저거를 훔쳤네. 그녀는 이 새로운 혐의에 침묵했다.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면 톰을 해치는 거니까. 어쨌건 뭐 아니라고 해도 그레이스는 어쨌건 톰이구나. 나를 보내주려고 톰이 훔쳤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 기술을 향상시킨 빌이 일종의 탈출 방지 장치를 만들었대. 그냥 갖다가 사슬 같은 걸로 목 묶어놓는 거야. 저게 금속으로 된 걸로 목을 묶고 그거를 망치로 쳐가지고 고정시키는. 이러고 싶진 않지만 마을을 지키려면 어쩔 수가 없어. 어디로 가는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소리가 나. 그래서 마을을 지키려면 어쩔 수가 없어. 우주를 지키기 위해서 절반의 생명들을 앗아가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심지어 탈출 방지 장치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목에 저게 사슬로 해가지고 여기 바퀴로 연결돼 있어요. 이것도 아이러니하지. 바퀴는 뭐야? 굴러가서 어디론가 이동하게 만드는 장치잖아요. 어디론가 이동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사슬로 해서 그레이스가 아무데도 못 가게 하는, 저걸 끌고 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만드는, 여기서 일을 하러 왔다 갔다 하는 거에만 가능한 정도로 해놓는단 말이지. 그래서 마을을 벗어날 수 없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밖에서 자게 되는, 우리는 너의 형벌을 내는 사람이 아니야. 가스라이팅이지. 스스로도 믿고 있는 오해마. 저거는 그냥 방지 장치인가? 장치를 한 거고, 사슬이 기니까 침대에서 잘 수 있어. 침대에서 편안히 자. 저렇게 해놓고 이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저 바퀴를 끌고 가는 그 그레이스를 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죄책감이 없어요. 어느 순간 당하는 사람도 가해야 하는 사람도 무감각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레이스는 저걸 끌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30분마다. 챕터 8로 넘어가고요. 회의에서 진실을 밝히다. 톰이 이제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차마 빌릴 수 없었어. 이 새끼가 훔쳤네. 아빠 돈 훔쳤네. 응? 그러니까 그레이스는 내 짓으로 알잖아요. 지가 아버지 돈 훔쳐놓고 솔직히 말을 못했잖아.
내가 훔쳤어. 내가 그레이스 탈출시키려고 훔쳤어. 나 그레이스 사랑해. 그래서 그레이스가 여기서 노예 취급받는 건 나 못 견뎌서 내가 그랬어. 라고 못할 수도 있지. 근데 지금 그레이스가 당하는 꼴을 보면 이 정도 꼴을 보면 해야지. 근데 그만큼 위선적인 인간이라 자기의 어떤 이 위선적인 이런 모습이 깨지는 거는 견딜 수 없어. 내가 사랑한다고 한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포장지가 망가지는 건 못 견뎌. 근데 톰이 내가 그렇게 말했어. 날 의심하길래. 본인의 어떤 포장지가 의심받는 거가 안 되니까 톰이 결국 그레이스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그레이스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것도 명분이 있어. 톰 새끼가 보통 톰 새끼가 아니에요. 나는 계획을 짜야 되니까 그런 거야. 그레이스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너에게 누명을 씌울 수밖에 없었어. 나는 계획을 짜야 되잖아. 나는 위대한 소설을 써야 되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집에서 일을 하지 않는 거야. 다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지. 그래서 저들은 우리가 친한 걸 저들이 몰라야 돼. 지금 그레이스와 친한 걸 모르는 게 그레이스가 본인이 그레이스의 구원자가 됨으로써 본인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지. 그레이스가 한편으로는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도 있잖아요. 위대한 작가로서 지금 한낱 도망자를 어떻게 보면 연인으로 말하기는 이 마을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마을에서 가장 계급이 낮은 그레이스랑 관계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런 거잖아. 근데 이게 다 명분이야. 그래야 탈출 기회가 생겼을 때 몰래 당신을 도울 수 있지. 아주 이 영화에서 이 톰이야말로 가장 최악이지. 최악으로 묘사가 돼 있죠. 내가 잡혔으면 이런 얘기도 못해. 스는 또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역시 톰밖에 없구나. 하지마요. 당신이 필요해. 또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레이스도 진짜 그레이스죠. 지금 이 마을에 있으면서 그레이스도 오갈 데가 없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선한 가치를 고집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상을 제대로 못 보고 있어. 그 후로 가을이 되고 이 장님 새끼는 점점 더 손이 깊이 들어오고 있고요. 고통도 못 느끼고 몸만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상태. 이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하면서 무기력한 좌절 상태가 된 거야. 내가 부모와 단절을 하고 내가 고집대로 사람들을 가족으로서 만들고 어떤 그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많은 걸 요구하고 이제는 그 안에서 무감각해지고 나는 그냥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버리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고통의 모든 걸 내맡긴 환자처럼 베라는 척이 그레이스에게 찝적된 사실을 알게 됐어. 지금 이 아내는 자기의 어떤 본인 표현대로 순수한 남편이 단순한 남편이 강간한 걸 알게 됐어. 그런데 그걸 알게 되고 나서 더 잔인하게 굴어. 그게 괴로우니까 그 괴로운 거를 그레이스한테 푸는 거지. 약한 사람한테 푸는 거야. 도구빌의 친구들은 낙엽처럼 사라졌다. 애초에 친구라고 할 수 있었을까? 허상이었겠지. 이제 남자들은 성욕을 채우러 밤마다 그녀를 찾았다. 이게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게 돼버렸어. 그리고 애들은 저 밤에 동을 쳐가지고 원래 저 종이 폐광으로 숨어야 되는 그런 신호였잖아요. 경찰들이 온다 신호였는데 저걸 쳐가지고 그레이스가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에 이르는 거지. 이게 뭐 성희롱도 비밀이 아니고 그게 뭐 관계도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수음행위랑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욕망을 해소하고 가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 톰은 모든 걸 지켜봤고 특히 그런 방문에 괴로워했는데 그렇지만 오히려 그렇게 그레이스가 급이 떨어져 갈수록 톰은 그레이스와 나의 관계를 공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는 그녀를 돌봐줬지만 거미가 먹이를 돌보는 격이었다. 뭔가 굉장히 이 나레이션이 선명하죠. 선명하게 이 사람들의 심리를 또 풀어내주고 있어요. 위선이죠. 이 사람을 돌보는 자신에게 취해 있는 상태. 그나마 그레이스가 정신줄을 잡고 있는 건 그래도 톰이 나를 사랑하지 라는 그 마음 하나거든. 그래서 저들을 자극했어. 이제 우리 자신을 자극할 때야. 우리가 저들을 자극했어. 우리 자신을 자극할 때야. 내 말은 신뢰를 보여주자고.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톰 새끼가 뭐하고 있어? 아이씨 지금 뭐 이렇게 신뢰를 보여주자고 이렇게 하면서 야 나도 하고 싶어. 결국 그거잖아. 회의로 시작한 건 회의로 끝내야지. 당신 얘기를 듣게 할 거야. 그래서 전부 다 말해버려. 진실을. 당신은 해낼 수 있어. 진정한 희생자가 당신이라는 걸 깨닫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시 한번 회의를 엽니다. 하나가 빠지면 다 오게 돼 있지.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일종의 범죄 행위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만 빠지면 불안하니까. 이때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제 그레이스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첫눈이 내려요. 첫눈도 순수의 상징이죠. 하지만 순식간에 더럽혀져 버리는 것을 상징하죠. 어떻게 보면 취약한 순수죠. 사람들 앞에서 외부인의 옷을 입고 있어. 건물과 사과나무에 내려앉은 흰 눈은 평범한 시골 마을 풍경을 자아냈다. 하지만 저거는 금방 더러워져 버리죠. 녹아버리거나. 다행히 사과는 수확돼서 헐값으로 남아 팔려나간 상태. 그렇게 이제 그레이스는 사람들에게 도구빌은 순백의 옷을 입은 듯했다. 그나마 이 얘기를 그레이스가 순수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시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지. 헐값에나마 이 욕망의 상징들은 다 마을 밖으로 나갔고 잠깐 좀 순수한 일이 벌어지나? 기대가 되는 순간이지만 근데 그 흰눈이 화해의 징조가 되기엔 너무 일렀다.
근데 다들 믿질 않아요. 다들 지금 뭐 건강 염려증이 있는 톰 아버지도 나는 아픈 게 맞아. 그러면서 이제 톰에게 너는 우리 편이야 적이야 라고 편가르기를 또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으로 성적 착취를 했던 척은 그녀는 우리 마을에 소란을 일으켰으니 없어져야 돼.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존재가 됐으니 뭐 우리 마을에 빛을 줬네 어쩌네 개소리 했지만 결국 치부를 드러내는 존재가 됐으니까 상대를 악인으로 규정해가지고 찍어내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저 입도 단속해. 근데 여기서 톰은 모두 자기 방어만 급급하군요. 근데 톰은 그래서 실패했어. 그래서 또 좋은 생각이 나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레이스는 이제 이 외부인의 옷을 입고 있죠. 이 마을 사람들에게 정이 다 떨어졌고 이제 이 마을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마을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은 이미 했지만 이 사람들과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다시 톰은 좌절했어요. 계획대에는 안 세울래. 그러면서 여기에서 난 당신을 선택했어. 그러면서 이젠 때가 됐어. 그거 다 본인 체면 때문에 못하다가 이제는 또 기다리던 때가 온 거야. 뭔 때가 와. 지금 좌절했는데. 지금 그레이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자기의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받아주고 싶겠냐고. 지금 사랑을 나누기는 쉬워. 근데 그러다 죽임을 당해도 낭만적이겠지. 근데 이거는 잘못됐다. 그레이스는 톰을 사랑하니까 톰과의 사랑만은 주체적으로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뭔가 어떤 그런 안정적인 환경에서 하고 싶겠지. 그러니까 애초에 톰은 본인의 위선 때문에 그레이스를 지키지도 못했고, 그리고 결국 본인의 욕망에 져버린 거야. 결국 본인도 욕망의 노예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레이스는 자유롭지 못하니까 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하고 싶지 않다. 당신에겐 내 어떤 자유의지로 우리의 관계를 하고 싶다. 나는 지금 내가 아닌 존재다. 그러니까 톰은 냉정하군. 당신 때문에 저들을 저버렸는데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좀 위로해 줄 순 없어? 그래서 나만 빼고 모두 당신을 가졌잖아. 이게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뭐 사랑하는 건 난데, 그래서 원한다면 해. 야, 원한다면 해. 다른 사람들처럼 해. 근데 너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잖아. 날 협박해. 경찰에 깽단에 협박해. 그렇게 너도 해라. 야, 나는 너를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하고 싶어? 그렇게 하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지. 근데 네가 원하는 게 그런 관계야? 아니잖아 라는 말을 하는데, 톰은 다른 존재. 정말로 톰의 말을 다 고지고대로 믿고 정말 순수하게 그 가치를 추구했어. 사람들이 다 위선자라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톰은 난 순수하게 당신을 도왔어. 순수하지 않았지. 구원자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취해서 도왔지. 물론 그것도 좋은 마음이에요. 끝까지 돕기를 했다면. 근데 도왔나? 끝까지? 완전히 사지로 몰아넣은, 결정적으로 목에 사슬을 채우게 만든 장본인이 톰이었는데, 톰이 주장했잖아요. 자기가 돈 훔쳐놓고 그레이스한테 뒤집어 씌웠잖아. 근데 그레이스는 톰을 믿고 있지. 당신도 그런 일가니까봐 두렵나요? 근데 톰은 두렵지 않대. 그래서 그레이스는 모든 걸 시간에 맡겨요. 이게 그레이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마음을 받아줄 수가 있냐고. 톰은 어쨌건 그레이스를 그 힘으로, 협박으로 얻을 수는 있지만 그런 본인이 가진 그 위선 때문에 그 선은 못 넘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푸냐면, 제이슨이 그레이스를 자기 엄마한테 잃어버렸죠. 척은 그거를 경찰에게 잃은다는 걸 협박하면서 이 사람을 취했고, 톰도 똑같아. 그래서 뭐 길을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생각을 정리해야지,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도 듣고, 그래서 당신은 먼저 자. 저렇게 또 끝까지 멋있는 척을 하는데 무슨 산책을 하면서 뭐 불어오는 소리를 듣고 뭐래. 그레이스를 욕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욕망했으면 그 욕망에 책임을 질 정도로 이 사람에 대해서 지켜줬어야지. 근데 또 막상 그것도 안 했잖아. 온갖 멋있는 척으로 지금 하고 있지. 톰이야말로 높은 이상가였으며 도덕에 관해선 전문가였다. 그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건 모욕이었다. 근데 톰은 이렇게 눈이 내린 길을 발로 걸어가고 있죠. 톰의 발자국이 순수한 이 바닥에 발자국을 찍고 있지. 더럽히고 있지. 톰은 화가 났고 곧 화난 이유를 깨달았다. 그녀에게 전곡을 찔렸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아까 그 마을 회의를 하면서도 그레이스를 찍어내려고 하잖아요. 결국 거기서도 척이 엄청 화를 내잖아. 어떤 자기의 치부를 들켜버린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톰도 치부를 들켜버린 그런 상황. 그러면 치부를 팩폭을 한 사람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야. 복수하고 싶은 거고. 그렇게 그 상처받은 톰은 그 눈길에 계속해서 발자국을 내면서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자라나면 작가 경력에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 또 명분을 만들었죠. 나의 이 작가로서의 큰 가치를 해치려는 저 여인을 그대로 둘 수는 없겠군. 이제 그레이스는 마을뿐 아니라 그에게도 위험한 존재였다. 나의 어떻게 보면 치부를 봐버린 사람이니까, 위험한 존재니까 제거해야겠죠. 톰은 이런 위협에는 또 대응이 빨랐다. 이 새끼 그레이스가 그렇게 당할 때는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아예 등 돌리고 있더니 이런 데는 또 엄청 빠르게 또 움직이는 거예요. 작가로서의 양심을 중요시했다. 또 명분이죠. 엄청난 명분을 등에 업고 감상에 빠지는 우리 없이 융통성 있는 이상을 추구했대. 융통성 있는 이상. 소설에 쓸지 모를 기초자료들을 함부로 버릴 만큼. 소설에 쓸 기초자료 뭐야? 마피아의 전화번호,
톰은 집으로 가서 서랍을 열어봤어. 왜?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지금. 그레이스 고발하려고 지금. 깽이 준 명함을 받아가지고 그냥 전화를 해서 고발을 해버린 거야. 그레이스를 제거해버리는 거야. 제이슨 그 꼬마가 자기 엄마한테 이 사람이 내 엉덩이를 충분히 때려주지 않으니 엄마한테 일러버린 거나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죠. 결국 너는 그런 꼬맹이랑 꼬맹이로부터 전혀 성장하지 못한 존재야. 이 위선적인 인간아 라고 영화는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이슨이 등장하는 거지. 제이슨이 했던 행동 패턴이나 지금 톰이 하는 행동 패턴은 똑같아. 이쪽 톰 새끼 저거 태웠다고 해놓고 눈은 녹아 없어졌고 그 잠깐 그런 어떤 순수의 모습들 그런 건 다 사라진 거지. 눈은 녹아 없어졌고 교도소인지 뭔지를 짓는 뚝딱 소리. 이제는 아예 본격적으로 감옥을 만들고 있어. 근데 참 재밌게도 감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만약 심리를 말하는 그런 메타포의 영화라면 이게 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 마음 안의 감옥은 결국 본인이 만든 거지. 내가 남한테 맞추려고 하고 내 공허함을 해소를 내 가족이 아니라 다른 외부 사람들에게 해소를 하려고. 물론 외부 사람 중에도 가족 못지않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거를 추구하다 보니 결국 사람들에게 착취당하고 스스로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 분위기가 이게 바뀌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고 여기서 또 우리라고 하네. 이 새끼 어저께 그 명함 들고 전화해놓고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당신에게 휴식을 주자고 했더니 아무도 반대 안 했어. 그래서 인간성에 대한 네 이론은 수정해야 될 것 같대. 뭐 하여튼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그래서 당신의 잠든 모습을 보고 소설 첫 장을 썼대. 자기에 대한 이상이 높으니까 생기는 거지. 그래서 뭐 작은 마을 얘긴데 근데 마을 이름 못 정했대. 근데 여기서 굉장히 냉소적이야. 그레이스가 도구빌은 어때요? 이 마을은 개 같은 마을이지. 근데 촌스럽대. 톰은 이 와중에도 있어 보이려고 하고 있어. 인스타충. 보편적인 이름을 써야 성공한다고. 사랑 얘기도 있고. 그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분위기로 하루를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톰 소의 모험 책이 있죠. 그 마을에 정적이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5일이나 걸렸어. 결국 톰은 마피아에게 그거를 고발을 했고 이 사람들은 현상금을 나눠 가질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 그때 이제 차가 8대나 들어오고 있어요. 최소한 8대. 그러면서 이제 그레스도 이제 눈치를 챘어. 톰, 그 명함 안 버렸지? 위험하다고 경고했는데. 5일 전 톰은 결국 명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래서 마피아가 왔는데 보내야 되니까 선상금을 받아야 되니까 가둬놓자. 그래서 가둬놓은 거지. 그렇게 이제 9장 방문객이 오고 영화는 끝나다. 그레이스가 톰에게 실망을 하면서 이제 현실을 좀 직시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마피아들이 왔고요. 갱들이 왔고 톰은 이제 환영식. 진짜 어떤 신의 은총은 무시하면서 신을 떠받드는 형식에만 집착하는 인간들. 벌을 받아야겠죠. 그렇게 이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여기서 이제 갱들이 그레이스를 목에 있는 막 사슬 같은 것도 끊고 이래가지고 데려가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톰이 또 톰스러운 말을 하는데 돈을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보상을 해야 마음이 편하신다면 그렇게 결국 돈을 바라고 한 거죠. 돈 바라고 한 건 아닙니다 하는 새끼들이 꼭 돈을 바라고 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그렇게 이 상황에서조차도 이제 위선적인 인간. 근데 여기서 자막이 조금 너무 짧아가지고 내 해석이 맞나 싶은데 이 캐딜락 그렁소는 그녀의 연인을 쏜 총소리와 뒤엉켜 기억 속에 각인돼 있었다. 그녀의 연인을 쏜. 그래서 아버지랑 사이가 틀어졌나? 아버지 그녀의 연인을 쐈다고? 전남친이 당했나? 막 그런 상상까지 되더라고. 그 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랑 대화가 아버지가 그녀의 연인을 죽인 게 맞지? 아니 너무 딱 한 줄로만 딱 묘사가 돼가지고 전남친도 톰 같은 놈이었나? 이상주의적이고 그레이스를 현혹시킨 세상의 그 뱀의 혀를 가진 인간이었나? 진짜 그레이스를 사랑한 사람은 아빠뿐이지. 투박한 방식에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었다고 할지라도 결국 나를 사랑한 건 아버지였구나 라는 걸 깨닫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인생을 다시 보게 되는 상황이죠. 어쨌건 아빠가 있었는지 갱들이 앗아갔어 라는 말 하면 아빠랑 사이가 원래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아빠가 갱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아빠와 사이가 멀어졌던 거를 암시하는 것 같아요. 죽이기 전에 대화를 하다니 의외군요. 약해지셨나 봐요. 목에 붙어있는 이 상처가 상당히 선명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슬로 목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놓고도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죽이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지. 실제로 본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에도 그 사람의 어떤 폭력적인 모습만 기억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아빠는 야 내가 널 왜 죽여 임마. 절 쐈잖아요. 미안하다 후회하고 있어. 오류 상담에도 아버지에게 맞았던 한순간을 기억하면서 아버지는 나를 미워했어. 아버지에게 복수할 거야. 그리고 공허한 관계를 그런 걸로 이제 굉장히 늘리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힘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하지만 총으로도 널 못 막았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총을 죽이려고 쏜 게 아니라 얘가 안 좋은 곳으로 가는 방향을 막기 위해서 순간의 흥분을 참지 못하고 총을 쏘게 된 거지. 그런 아버지의 어떤 폭력적인 모습을 기억하고 나는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야. 아빠는 나를 죽이려고 들어. 아빠는 폭력적이야. 근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아빠는 자식들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했던 사람이기도 해. 근데 그 아빠, 나는 폭력적인 아빠 밑에서 불행하게 컸어. 그래서 누군가에게 버려질지 몰라 라고 그런 혼란형 애착, 그런 상실의 공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 맞춰주면서 수능형 자아로 살아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관계를 잘 맺다가 이 사람이 너무 을 같은 태도에 점점 익숙해지고 이 사람을 착취하고 결국 그 상황에서 못 견디고 사람들을 다 손절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아버지를 또 이해하게 되고, 아, 아버지가 그랬구나. 월요 상담에서 많이 봤던 실은 프로세스죠. 그래서 넌 정말 고집이 너무 세. 절 죽인 게 아니면 왜 온 거죠? 그레이스 머릿속의 아버지와 실제 아버지는 다르지. 너 네 말만 하고 도망쳤잖아. 응? 나도 대꾸를 좀 해야지. 근데 여기 아버지도 네가 순순히 끌려올 리가 아니잖니. 이게 그레이스는 굉장히 어떤 아버지와 다르게 살겠다는 선민의식과 그 높은 가치를 추구해서 아버지랑 굉장히 깽과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정말 달라 보이지만 둘은 굉장히 고집세고 양보하지 않는다는 성격에선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억제 쓸 생각 없다면 내 딸이 좀 돌아와줬으면 좋겠다. 너만 좋다면 내 권력과 책임을 나눠주겠어. 이제는 너를 어른으로 인정하겠다. 폭력적이고 나를 무시했던 아버지.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아빠가 폭력적이라고 아빠를 괴물로 생각하는 그런 자식들은 그 아빠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실은 그런 마음도 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빠의 인정을 받고 아빠를 이해하게 되면서 그동안 결핍에 시달렸고 갈망해서 다른 사람에게 착취당했던 그 감정들이 청산되는 거야. 일단 권력부터 달라고요? 그래서 줘요. 그래서 딸은 제 어떤 점이 못마땅한 거죠? 근데 아빠는 날 비난했던 말, 오만하단. 근데 여기서 신이 준 권리를 빼앗는 건 오만이죠. 근데 여기서 제일 오만한 건 누구야? 실은 뭐 다 오만할 수 있는데 그레이스도 오만해. 도구빌 사람들도 오만하지. 그레이스의 생사의 어떨건 목숨을 쥐고 있기 때문에 착취해도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레이스도 이 사람들이 순수해서 그렇다고 본인이 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가 다 이 사람들보다 나는 우위에 있는, 나는 선한 선민의식을 가진, 난 높은 가치에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이것도 오만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이해하잖아. 야, 이 새끼야, 오만한 건 너야. 근데 그레이스가 오만한 건 맞거든. 그레이스는 남을 심판한 건 바로 아빠예요. 근데 그레이스한테 너는 사람들을 동정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 거야. 네가 저 사람들을 대등하게 봤니? 대등하게 봤다면 착취당하지 않았을걸? 네가 저 사람들을 대등하게 봤다면 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을걸? 화냈을걸? 싸웠을걸? 이해하려고 들지 않았을걸? 네가 이 꼴이 됐겠니? 너는 네가 저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오만한 것 때문에 결국 이렇게 당한 거야. 내 말대로 환경만 탓한다면 세상에 나쁜 놈이 어디 있겠냐? 그런 놈들은 개야. 도구빌이죠. 실수를 감추려면 채찍의 약이지. 근데 여기서 그레이스가 자신의 오만함을 드러내는 말을 결국 계속 이어가죠. 개는 본능에 따를 뿐이니 용서해야죠. 그레이스는 이 사람들을 개 취급하고 있죠. 근데 결국 그러니까 본인만이 인간이고 이 사람들은 개야. 결국 본인이 굉장히 인간으로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고집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그래서 톰만은 인간으로서 대하길 바란 거지. 이 사람들은 개들이니까 와가지고 어떤 관계를 하고 막 그러는 것에 대해서 물론 무기력해졌지만,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야, 개를 매번 용서해주면 유용한 재주를 익힐 수가 없어. 혼낼 땐 혼내야지. 지금 그레이스에게 인간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오만한 건 용서하기 때문인가요? 너한테는 선입견이 있어. 저들은 나처럼 고고한 성품을 가질 수 없으니까 면제해주자. 이보다 더 오만한 게 어딨냐. 이 새끼 선민의식 끝판왕이네. 야, 저들이 부족한 개 같은 인간들이니까 용서해주자고? 너는 인간이고 저들은 개야? 야, 똑같이 인간이라면 네가 그렇게 생각하겠니? 근데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야. 이게 마피아 두목이 한 말을 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끔찍한 말이기도 하면서, 얘야, 넌 사람들을 너무 쉽게 용서하고 있어.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의 가치를 폄하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오히려 이 사람들을 용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를 잘 정하고 선을 잘 그으라는 말에 오히려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한편으로는 있을 때 잘해 라는 것도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반대 마음이라면. 그래서 인정 많은 게 잘못이에요? 선민의식이 잘못입니까? 근데 인정을 베풀 땐 베풀어야지. 근데 네 기준을 잃어서는 안 돼. 여기 나오잖아. 선을 지키라고. 네가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야 임마. 선민의식 자체는 좋지. 네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그런 마음, 더 선한 가치를 추구하는 거, 그건 좋지. 근데 네가 갈망하고 다녔으니까 결국 끌려다녔잖아. 넌 그 점에서 잘못됐어. 너의 선민의식이 결국 너의 좌절을 이끌었고 너는 계속 그 좌절의식, 좌절한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민의식으로 명분을 채웠고 결국 계속 더 끌려갔잖아. 네가 받아 마땅한
벌은 그들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그레이스가 그들도 인간이에요. 인간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지. 너는 그들에게 기회조차 안 줬어. 이게 진짜 이게 살짝 그 신들끼리 대화하는 것 같죠. 아, 인간들이 그래도 좀 용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야, 쟤네가 기회 줘봤잖아. 널 정말 사랑하지만 넌 내가 본 가장 오만한 인간이야. 근데 나보다 오만하다니 정말 할 말이 없구나. 아주 그냥 아버지가 달변가예요. 역시 어디서나 뭔가 리더 역할을 하려면 이빨이 세야 돼. 이 깽들도 이빨이 안 세면 이게 듣겠어 말을. 그레이스는 또 고집을 부려요. 알았어요. 우리 오만하니까 아빠 가세요. 집에 가는 거 말고는 없어요. 나는 이제 와서 갑자기 아빠를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겠지. 근데 이제 아빠가 잠깐 생각해봐. 권력이 나쁜 건 아니야. 네 방식대로 사용하면 돼. 권력이라는 건 뭐야? 인간관계에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할지 설정하는 거야. 상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고. 근데 그레이스는 지금까지 항상 끌려갔잖아. 이걸 마피아로 보지 말고 아빠 부모에 대한 이해, 가족에 대한 이해, 정말 자기가 갈망했던 존재에 대한 이해로 접근해보면 어렸을 때 폭력적이라고 생각하기만 했던 아버지를 부정하고 그것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 타인을 통해서 결핍을 채우려고 끌려다니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구나라는 걸 인정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서 요구할 걸 요구하고 그 사람들과 손절할 걸 손절하고 그렇게 선을 지키는 거 그냥 다 손절하라. 그리고 관계를 이제부터 새로 맺으며 가면서 네가 사람들에게 힘이 있고 그리고 네가 그 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임을 그렇게 제대로 보여라. 그게 이 영화를 심리적으로 해석했을 때의 메시지인 거죠. 아버지는 시간을 줍니다. 근데 그레이스는 그 와중에도 여기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살고 있대. 본인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본인을 착취했죠. 근데 그들의 최선이 과연 훌륭할까? 최선을 다해서 위선적으로 살았지. 그들은 널 사랑하니? 이 말이 되게 그 방금 제가 말한 그 메시지죠. 그레이스는 그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싶었어. 왜냐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인정을 받고 싶지만 못 받았고 그래서 결핍이 생기고 갈망하고 그 갈망이 여기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정도로.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를 본인도 이제는 깨달았죠. 그래서 그레이스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 이미 오래 생각을 했는데 이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물든 그런 깽이 되고 싶진 않은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나에게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문제가 있어. 근데 나는 아버지를 닮았어. 나에게서 자꾸 아빠 같은 모습이 나와. 내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없었대. 도구빌 주민들도 깽들과 다를 건 없었어. 결국 우리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어머니가 뭐 나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그런 것들도 결국 다른 사람이라고 다를 거 없는 거야. 인간은 그렇게 충동적이고 나약하고 취약한 면이 있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한 차이가 있지. 아버지와 도구빌 사람들의 차이가 있지. 아버지는 그레이스를 사랑하고 도구빌 사람들은 그레이스를 사랑하지 않고. 구주베리 덤불을 봤다. 정성껏 보살펴 주면 언젠간 봄이 오고 여름이 와서 셀 수 없이 많은 열매가 열릴 테고 맛있는 파이를 먹게 됐고 가능성. 자기가 이런 가능성을 다 거부해도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겠죠. 창문마다 겁먹은. 본인이 힘이 있을 때는 그레이스를 윽박질렀던 사람이잖아요. 겁은 많고 약한 존재들. 그들을 두렵게 한 책임. 나약한 본성을 어찌 탓하겠는가. 또 이게 오만한 생각들. 본인이 타인들의 그런 나약함. 이 사람들이 나약하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람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거는 내가 선을 잘 긋고 나를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함이지 이 사람들을 이해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 살기 위함은 아니에요. 입장이 바뀌었다면 아버지 말처럼 그녀 잣대로 남을 평가하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하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구름이 흩어지고 달빛이 비치자. 여기서는 진짜 연극적으로 묘사가 돼요. 더 어차피 계속 영화가 되게 연극적이지만 이때 특히 더 연극적이야. 왜냐면 이 조명 자체가 굉장히 인위적인 차가움을 표현하는 조명이 되거든요. 도구빌은 아까와 다른 모습이 됐다. 도구빌이 아까와 다른 모습이 된 건 조명이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레이스가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희미한 자비로운 빛에 그림자가 꽂히자 그 본인의 자비로운 그 마음을 거두고 진짜 사실로만 보자. 구주베리 덤블 그 메마른 가시들 이 사람들이 나에게 보였던 그런 가시들 낡은 건물은 흉한 몰골 그동안 계속 외면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추한 면들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것이 이제 명백해지. 그녀가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다면 자신의 행동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그들을 비난하지도 못했을 거야. 근데 그레이스는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거든. 그들은 권력을 올바로 썼어야 했다. 그건 의무와도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존재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고 선을 지키지 못하는 그레이스 같은 사람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그런 장면이죠. 그레이스가 여기서 굉장히 정의의 사도처럼 묘사가 되지만 그리고 그레이스는 복수를 할 만했죠. 그렇지만 이것도 결국은 그레이스가 도구빌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는 거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레이스가 아빠 언제 권력 주실 거예요? 걔는 어떤 본성적인 어떤 거죠. 이 사람들의 본능을 제거하자.
그게 이제 아버지의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본보기를 보여주자. 본능대로 살았다가는 니네 아주 큰일 나? 라고 공포심을 심어주자라는 게 이제 아버지였죠. 근데 그레이스는 훨씬 더 극단적이야. 그러다고 안 달라져요. 언젠가는 또다시 누군가가 드러내겠죠. 나약함을. 전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제 권력을 쓰고 싶어요. 여전히 선민의식, 오만한 사람. 오만하기 때문에 또 저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겠지. 한 명이 잠깐 얘기한다고 해서 오는데 그게 이제 톰새끼예요. 지만 또 살려달라고 하려고. 혹시라도 지금 분위기 보니까 애매하거든 지금. 응? 난 어리석고 오만하지. 누굴 이용하는 건 나쁘지만 당신은 기대 이상의 신뢰를 보여줬어. 또 이게 지가 사과를 하고 미안하라고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자기 두렵고 나는 너에게 교훈을 줬고 이런 소리로 지금 포장을 하고 있으니 지금 그레이스 마지막 정신줄 놓게 만들죠 지금. 그래서 그만 다시 차에 타. 아버지 여기 그냥 없어져야겠는데요 아버지 저 톰새끼 때문에 그래가지고 없어져야 해요 라고 그레이스가 판단하고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야 싹 다 죽이고 싹 다 태워버려. 아버지는 그레이스의 판단과 그레이스의 명을 밑에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을 하죠. 그래서 또 뭘 해주가. 그래서 여기서 애들 있는 집이 있는데 엄마가 보는 앞에서 하나씩 쏴 죽이고 눈물을 참으면 멈추겠다고 말해요. 베라가 그레이스에게 했던 행동이죠. 그게 물론 아이는 아니고 그 인형이었지만 당한 대로 갚는 거. 근데 실은 굉장히 과한 복수죠. 물론 그레이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레이스가 이 지경에 이르러야만 했을까? 물론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 영화의 관객 입장에서는 화끈합니다. 화끈하고 통쾌한 복수 그 같아 보여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어떤 폭력의 순환이 아닌가? 이렇게 이 마을 사람들이 몰살되는 그런 과정에 그레이스의 몫은 없나? 그런 좀 화두를 던지는 것 같아. 나는 그레이스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얘한테 시켜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여자는 눈물이 많아서 탈이에요. 감정을 억압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는 야 여기서 빨리 여기 뜨는 게 좋겠다. 얘 뭐 이렇게 많이 배웠어? 커튼을 였는데 다 불타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지.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 총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 톰이 빙고 당신이 보여준 신뢰가 100배 낮군. 지금 그레이스의 마지막 정신줄을 끊어버린 게 지금 톰인데 잔인하지만 아주 깔끔해. 이걸 내 소설에 써도 될까? 소설 같은 소리를 여전히 하고 있네. 너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인간이야. 그렇게 톰을 쏴버립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톰을 끝내고요. 그때 소리가 들렸다. 나무 타는 소리와 구분될 만큼 컸는데 그게 이제 개 짖는 소리였어. 그 모세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지금 오늘 거의 두 가지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던져드리고 있는데 아까 어떤 그 가족을 거부했다가 공허함 속에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 수능형 자아가 됐다가 다시 가족과 화해하고 이해하고 과거의 그런 부정적인 관계를 손절하고 다시 어떤 부모와 닮았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게 그를 상징하는 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떤 성경적인 해석도 있는데 여기서는 신이 어떤 인간에게 지구의 고난을 주고 그 다시 한번 모세에게 또 기회를 주잖아요. 그레이스가 두 번 각성했는데 두 번 다 눈이 오는구나. 그렇지. 여기서도 눈이 오지. 모세예요. 위치면서 뛰어나갔고 느릅나무도 없는 느릅나무 길을 달려. 느릅나무 길이지 여기는. 엘트리. 신의 길을 지나. 그녀는 개 우리 앞으로 가서 느릅나무 길은 이제 잿더미뿐. 모세가 살아남은 건 기적. 모세의 기적이. 그래서 모세는 살려줍니다. 누군가가 와서 돌봐주겠죠. 내가 뼈를 훔쳐서 화내는 거예요. 그냥 본능밖에 없는 존재. 그녀가 도구비를 떠난지 도구빌이 그녀를 떠난지는 물어봐서 득볼 사람도 없고 대답할 사람도 더욱 없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죽어나간 모든 것이 없어진 것 같은 이곳에 실제 개가 나타나면서 마지막에 이 영화는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제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쭉 보여지거든요. 그 도그빌에서 마지막에 나왔던 모세가 나타났던 건 뭘까? 그동안의 본능을 거부하고 위선 따랐던 사람들에게 결국 살아남는 건 본능뿐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그런 본능으로 인해서 대물림되는 인간사를 말하는 걸까?